재벌은 평소보다 일찍 집에 돌아왔다가 경악에 빠졌다. 가정부가 잔혹한 계모로부터 눈먼 딸을 지키고 있었던 것이다. 계모는 그 아이를 단지 문제로만 여겼다. 여러분이 정말 이 이야기에 몰입하고 계시다면 댓글에 빛이라고 남겨주세요. 그러면 여러분의 존재를 확인하고 어떤 시선도 꺼지지 않으며 어둠 속에 있는 눈에도 다시 빛이 깃들길 함께 기원할 수 있습니다. 최상원은 강남 테헤란로에 위치한 그룹 본사 62층에서 서울의 화려한 풍경을 내려다보았다. 유리창 너머로 펼쳐진 도시는 그가 25년간 부동산 개발과 벤처 투자로 일궈낸 금융 제국의 일부였다. 그의 기업들은 한국 전역과 아시아 각국의 은행 및 도시 개발 분야에서 천문학적인 자금을 움직이고 있었다. 하지만 이 목요일 오후 그의 집중력은 평창동의 자택에서 온 긴급 전화에 완전히 빼앗겨 있었다. 18년 동안 그의 운전기사이자 신임받는 측근이었던 정 기사는 제네시스 리무진의 통신 시스템을 통해 그의 9살 딸 수빈이 또다시 불안 발작을 겪고 있다고 알려왔다. 수빈은 전 세계에서 50만 명 중 단 2명만 영향을 받는 선천적 완전 실명 상태로 태어났다. 5년 전 비행기 사고로 사랑하는 아내 혜진을 갑작스럽게 잃은 이후 어린 수빈은 어떤 전문가도 효과적으로 통제할 수 없는 심각한 불안 발작을 일으키기 시작했다. 최상원이 정교하게 조각된 철제 대문을 통과했을 때 한옥과 현대 건축이 절묘하게 조화된 그의 저택은 혼란에 빠져 있었다. 가사 도우미들은 청석으로 장식된 복도를 따라 긴장된 발걸음으로 분주히 움직였고 서로 작은 목소리로 속삭이며 조심스럽게 2층을 피하고 있었다. 2층에서는 최상원의 가슴을 조이는 고통스러운 소리가 들려오고 있었다. 회장님 수빈 아가씨가 오늘은 정말 심각합니다. 관리인 김 여사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약을 먹으려 하지 않고 아무것도 먹지 않은 채 방에 틀어박혔어요. 유나 사모님께서 의사 선생님을 부르셨지만 최상원은 목을 가다듬었다. 휘유나는 어디 있지? 내 사모님은 위층 서재에 계십니다. 수빈 아가씨의 발작이 시작되고 나서 김 여사는 문장을 끝맺지 못했다. 최상원은 무거운 한숨을 내쉬며 넓은 대리석 계단을 올라갔다. 매 걸음마다 딸의 흐느낌 소리가 더 선명하게 들려왔다. 그의 머릿속은 지난 5년간의 고통스러운 여정으로 가득 찼다. 혜진의 죽음은 그들 모두에게 치유할 수 없는 상처를 남겼지만 수빈에게는 특히 깊은 어둠이었다. 그는 3년 전 유나와 재혼했을 때 상황이 나아질 것이라고 믿었다. 하지만 오늘 그 결정에 대한 의심이 그의 마음에 어두운 그림자를 드리웠다. 2층 복도에서 그는 멈춰 섰다. 수빈의 방문 앞에서 그는 자신의 두 번째 아내 유나가 불만의 표정으로 문을 노려보고 있는 것을 발견했다. 36세의 유나는 한때 서울의 상류층 사교계에서 그의 시선을 사로잡았던 계산된 아름다움을 유지하고 있었지만 지금은 그에게 이상한 불안감만 안겨주었다. 그녀의 고급 화이트 슈트는 완벽하게 화장된 얼굴에 드러난 짜증스러운 표정과 극명한 대조를 이루고 있었다. 유나는 그를 보자마자 빠르게 다가왔다. 그녀의 하이힐이 대리석 바닥에 부딪혀 총소리처럼 울렸다. 그녀의 눈에는 걱정이 아닌 짜증이 가득했다. 최상원은 그 순간 자신이 옳은 선택을 했는지 의문이 들었다. 유나는 최상원에게 상황을 설명하면서 항상 수빈을 이 상황 또는 단순히 그 애라고 지칭할 뿐 절대 이름을 부르지 않았다. 그녀는 오늘만 해도 김 박사에게 4번이나 전화했다고 말했으며 수빈이 관심을 끌기 위해 이런 발작을 일으키는 것이라고 제안했다. 그 말은 최상원에게 뺨을 맞은 것처럼 충격적이었다. 9살 실명 아동이 어떻게 불안 발작을 꾸며낼 수 있다는 말인가? 당신 딸은 나를 미치게 해요. 유나가 낮은 목소리로 속삭였다. 지난주에 박사님이 처방한 새 약도 거부하고 하루 종일 방에만 틀어박혀 있었어요. 내가 가까이 가려고 하면 그녀는 긴 손톱으로 자신의 팔목을 긁었다. 나는 모르겠어요, 상원 씨. 어쩌면 특수학교가 최상원이 더 깊이 질문하기도 전에 수빈의 날카롭고 절망적인 비명이 현관을 가로질러 울려 퍼졌고 이어서 무거운 물체가 단단한 표면에 부딪히는 소리가 들렸다. 최상원은 계단 쪽으로 달려갔지만 유나가 그의 팔을 붙잡으며 그를 멈추게 하려 했다. 그냥 두세요. 그녀가 그의 귀에 속삭였다. 박사님은 이런 경우에 그 애를 혼자 내버려 두는 게 가장 좋다고 했어요. 관심을 주면 더 악화될 뿐이에요.
최상원은 그녀의 손을 뿌리치고 계단을 향해 움직였다. 내 딸이에요. 그때 계단 중간에서 특별한 일이 일어났다. 수빈의 비명이 갑자기 멈추고 대신 낯선 여성의 목소리가 부드럽게 제주도 전통 자장가를 부르는 소리가 들렸다. 그 선율에는 진정한 따뜻함이 담겨 있어서 몇 주 만에 처음으로 집안에 완전한 침묵이 찾아왔다. 누구야? 최상원이 유나를 돌아보며 물었다. 유나의 표정이 굳어졌다. 오늘 아침에 온 새 가정부예요. 김 여사가 친척이라고 했어요. 바로 내보낼 생각이었는데 그 여자가 무단으로 수빈의 방에 들어갔어요. 왜 말하지 않았어?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유나가 어깨를 으쓱하며 대답했다. 하지만 그녀의 눈에는 불편함이 역력했다. 그저 일주일만 일한다고 했어요. 참, 그 여자는 대학 교수였대요. 최상원은 유나의 말을 듣지 않고 계단을 더 올라갔다. 자장가의 선율이 점점 더 분명하게 들렸고 그는 자신도 모르게 발걸음을 늦췄다. 이 목소리에는 자신의 아내 혜진을 떠올리게 하는 무언가가 있었다. 진정성 있는 따뜻함, 사랑스러운 보살핌, 그리고 깊은 지혜의 수빈의 방문 앞에 도착한 최상원은 문이 살짝 열려 있는 것을 발견했다. 그는 방 안으로 들어가기를 잠시 주저했다. 최근 몇 달간 수빈과의 관계는 점점 멀어져 갔고 어떻게 다가가야 할지 확신이 서지 않았다. 그는 망설이며 문틈으로 방 안을 들여다보았다. 그가 본 광경은 그의 심장을 멈추게 했다. 40대 초반으로 보이는 한 여성이 수빈 곁에 앉아 있었다. 그녀는 단순한 회색 한복 치마를 입고 있었지만 그녀의 우아한 자세와 섬세한 손동작에서는 그녀의 현재 위치를 초월하는 교양이 느껴졌다. 수빈, 불과 몇 분 전까지 완전한 절망 상태에 있던 그의 딸은 이제 벽에 등을 기대고 아직 불규칙한 호흡을 하고 있었지만 눈에 띄게 더 차분해져 있었다. 최상원은 숨을 죽이고 두 사람의 대화를 들었다. 최상원은 설명할 수 없는 호기심에 이끌려 계속 지켜보았다. 문틈으로 그는 예상치 못한 광경을 목격했다. 그 여성은 수빈에게 예의를 갖추며 자신을 박신혜라고 소개했다. 그녀는 완벽한 제주도 방언으로 말하며 수빈과 적절한 거리를 유지했는데 마치 본능적으로 어린아이가 안전함을 느끼기 위해 공간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는 듯했다. 수빈아, 괜찮아. 숨을 깊게 쉬어봐. 그렇지, 천천히. 박신혜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확신에 차 있었다. 내가 여기 있을게. 네가 준비됐을 때 이야기해도 돼. 수빈은 손가락으로 바닥의 나무 무늬를 따라 그리며 물었다. 아줌마는 누구세요? 목소리가 달라요. 나는 박신혜야. 오늘부터 이 집에서 일하게 됐어. 내 목소리를 듣고 너무 궁금해서 들어왔어. 두 사람 사이의 대화는 자연스럽게 흘렀고 수빈은 이 새로운 존재에 대해 진정한 관심을 보였다. 최상원은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다. 몇 달 동안 낯선 사람들과 대화하기를 거부하고 새로운 얼굴에 공포를 느꼈던 그의 딸이 이제 단지 대답만 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대화에 흥미를 보이고 있었다. 아줌마도 아픈 적 있어요? 수빈이 갑자기 물었다. 박신혜는 잠시 침묵했다. 내 마음이 아픈 적이 있었지. 그녀가 조심스럽게 대답했다. 내게도 소율이라는 특별한 딸이 있었어. 그 아이는 이제 하늘나라에 가서 천사들과 함께 살고 있어. 하늘나라요? 수빈의 목소리가 작아졌다. 이 엄마처럼요. 내 엄마도 하늘나라에 계시니? 박신혜가 부드럽게 물었다. 수빈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의 얼굴은 슬픔으로 가득 찼지만 최상원은 오랜만에 딸의 표정에서 평온함도 엿볼 수 있었다. 소율이는 왜 하늘나라에 갔어요? 수빈이 다시 물었다. 박신혜는 통제된 고통으로 설명했다. 소율이는 태어날 때부터 특별했어. 그 아이의 몸은 우리 몸처럼 잘 움직이지 않았지. 하지만 소율이는 떠나기 전에 나에게 특별한 아이들을 돌보는 법을 많이 가르쳐 주었어. 최상원은 매혹되어 딸을 바라보았다. 박신혜의 상실에 담긴 진정성이 그의 경험과 공명했고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두 어른 사이에 즉각적인 연결고리가 생겨났다. 그는 오랜 시간 동안 자신의 상실감을 누구와도 나누지 않았다. 유나는 혜진의 이야기를 듣고 싶어 하지 않았고 주변 사람들은 그의 슬픔을 불편해했다. 하지만 이 낯선 여성은 자신의 상처를 숨기지 않으면서도 그것을 이해와 동정의 원천으로 승화시켰다. 아줌마 목소리가 좋아요, 수빈이 말했다. 엄마처럼 따뜻해요. 박신혜의 눈에 눈물이 맺혔지만 그녀는 목소리를 안정적으로 유지했다. 고마워요, 수빈아. 내 엄마는 분명 아주 특별한 분이셨겠구나. 네, 수빈의 손이 방바닥을 더듬더니 갑자기 멈췄다. 누가 있어요?
최상원은 숨을 들이켰다. 그의 딸이 어떻게 그의 존재를 감지했는지 놀라웠다. 그는 문을 더 열려고 했지만 오랜 시간 동안 처음으로 딸과 자연스럽게 소통하는 이 순간을 방해하고 싶지 않았다. 그는 조용히 뒤로 물러났다. 그 순간 유나가 계단을 빠르게 올라와 그의 옆에 섰다. 그녀는 싸늘한 시선으로 방 안을 들여다보았다. 그 여자가 뭐라고 하고 있어요? 그녀가 속삭였다. 왜 당신 딸에게 죽음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최상원은 손가락을 입에 대고 그녀에게 조용히 하라고 신호했다. 하지만 이미 늦었다. 수빈이 문 쪽을 향해 고개를 돌렸다. 아빠, 그녀가 불확실하게 불렀다. 아바, 거기 있어요? 최상원은 천천히 문을 밀고 방 안으로 들어갔다. 네, 수빈아, 아빠가 왔어. 수빈의 얼굴이 환하게 밝아졌다가 곧 불안한 표정으로 바뀌었다. 그녀는 자신이 들었던 두 번째 목소리의 주인공을 알아차린 것 같았다. 유나 이모도가티 왔어요. 최상원은 유나와 시선을 교환했다. 그녀는 문가에 서서 팔짱을 낀 채 차가운 미소를 짓고 있었다. 내가 괜찮아진 것 같아 다행이구나. 유나가 말했지만 그녀의 목소리에는 진정한 따뜻함이 없었다. 박신혜는 정중하게 일어서서 인사했다. 안녕하세요, 회장님. 제가 박신혜입니다. 오늘부터 일주일 동안 일하게 됐습니다. 최상원은 고개를 끄덕였다. 우리 수빈이를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빠, 수빈이 끼어들었다. 신혜 아줌마가 저를 많이 도와줬어요. 아줌마는 특별한 노래도 알고 제주도 이야기도 많이 알아요. 박신혜는 부드럽게 웃었다. 그녀의 미소는 따뜻했지만 그 뒤에 깊은 슬픔이 감춰져 있었다. 최상원은 그것을 즉시 알아차렸다. 그것은 그가 매일 아침 거울에서 보는 것과 같은 종류의 슬픔이었다. 박신혜 씨가 왜 여기 있는지 물어봐도 될까요? 유나가 갑자기 물었다. 수빈의 방은 가사 도우미의 업무 구역이 아니에요. 죄송합니다. 박신혜가 고개를 숙이며 말했다. 아이의 울음소리를 듣고 도울 수 있을지 확인하러 왔습니다. 제가 불렀어요. 수빈이 갑자기 말했다. 제가 소리쳤어요. 그런데 신의 아줌마만 와줬어요. 유나의 얼굴이 붉어졌다. 최상원은 불편한 침묵을 깨기 위해 대화 주제를 바꿨다. 박신혜 씨, 제주도 방언을 아주 유창하게 하시네요. 다른 언어도 하시나요? 박신혜는 겸손하게 미소 지었다. 테네 한국어, 제주 방언 영어, 중국어, 일본어, 그리고 프랑스어를 조금 할 수 있습니다. 인상적이네요. 최상원이 진심으로 말했다. 그런 재능이 어디서 오셨는지 궁금하군요. 대화가 이어지기 전에 유나가 참을성 없이 끼어들었다. 저는 이제 자선단체 미팅에 가야 해요. 수빈아, 4시에 김 박사가 처방한 약을 먹어야 해. 알겠지? 최상원은 유나의 말에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다. 수빈이 이전 주부터 하루에 3번씩 새로운 항불안제를 복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아무도 그에게 알리지 않았다. 처방전을 볼 수 있을까? 그가 물었다. 유나는 이미 문을 향해 걸어가고 있었다. 화장대 서랍에 있어요. 제가 돌아오면 이야기해요. 그녀의 목소리는 대수롭지 않은 듯 했지만 그녀의 눈은 경고를 담고 있었다. 유나가 떠난 후 방 안의 공기가 무거워졌다. 최상원은 박신혜가 다시 수빈 옆으로 돌아가는 것을 지켜보았다. 그는 이 여성의 존재가 딸에게 진정 효과가 있을 뿐만 아니라 방 전체의 분위기를 바꾸는 것을 느꼈다. 아까 말하던 거 계속해도 돼요. 수빈이 박신혜에게 물었다. 물론이지. 박신혜가 부드럽게 대답했다. 우리가 어디까지 이야기했더라? 아, 맞다. 마음속 비밀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었지. 최상원은 눈썹을 치켜 올렸다. 무슨 비밀? 수빈은 갑자기 긴장했고 박신혜는 그것을 알아차렸다. 우리는 모든 사람이 때때로 마음에 간직하는 무거운 비밀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그녀가 설명했다. 수빈아, 나한테 말하고 싶은 게 있니? 최상원이 딸에게 물었다. 수빈은 고개를 가로저었다. 말하면 안 돼요. 말하면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다. 말하면 아빠가 저를 보내버릴 거예요. 다시는 아빠를 볼 수 없을 거예요. 최상원은 번개를 맞은 것처럼 충격을 받았다. 그의 딸에게 이런 생각을 심어준 사람이 누구인지 궁금했다. 그는 수빈 앞에 무릎을 꿇고 그녀의 작은 손을 잡았다. 수빈아, 듣고 있니? 아빠는 절대로 너를 보내지 않아. 절대로. 넌 아빠의 전부야. 알겠니? 하지만 수빈은 여전히 두려워 보였다. 그녀는 박신혜를 향해 고개를 돌리며 마치 도움을 청하는 것 같았다. 박신혜는 조금 더 가까이 다가갔지만 여전히 안전한 거리를 유지했다. 수빈아, 비밀이 아픈 것은 가슴 속에 무거운 돌을 품고 있는 것과 같아. 그 비밀을 오래 간직할수록
돌은 점점 더 무거워져. 하지만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그 비밀을 말하면 그것은 마치 가슴에서 돌을 꺼내는 것과 같아. 그러면 숨쉬기가 훨씬 쉬워지지. 박신혜의 단순하지만 깊은 지혜는 수빈의 마음을 움직였다. 아줌마는 정말 저를 걱정해요? 수빈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박신혜는 망설임 없이 대답했다. 처음 널 만난 순간부터 난 네가 매우 특별하고 똑똑한 아이라는 걸 느꼈어. 너는 이 세상 모든 사랑으로 보살핌을 받을 자격이 있어. 수빈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다. 최상원은 오랫동안 보지 못했던 표정이었다. 하지만 저는 달라요. 수빈이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다른 아이들처럼 볼 수 없어요. 다르다는 건 덜 가치 있다는 뜻이 아니야. 박신혜가 단호하게 말했다. 그건 네가 다른 누구와도 다른 방식으로 특별하다는 뜻이야. 내 귀는 다른 사람들이 듣지 못하는 소리를 들을 수 있고 내 손가락은 다른 사람들이 느끼지 못하는 것을 느낄 수 있어. 최상권은 박신혜의 말에 깊은 감동을 받았다. 그는 얼마나 오랫동안 수빈의 장애에만 집중해 왔는지 깨달았다. 그녀의 한계에만 집중했지. 그녀가 가진 특별한 재능과 감각에는 주목하지 못했다. 이 순간 유나가 다시 나타났다. 그녀는 의도적으로 기침을 해 자신의 존재를 알렸다. 저는 이제 가봐야 해요. 그녀가 문간에서 말했다. 박신혜 씨, 여기서 일 끝나면 도서관 청소에 집중해 주세요. 네, 사모님. 박신혜가 유나의 말을 듣고 더 공식적인 태도를 취했지만 최상원은 그녀의 눈이 여전히 수빈에게 머물러 있는 것을 알아차렸다. 그녀는 어린 소녀를 혼자 두는 것을 걱정하는 듯했다. 유나가 떠난 후 수빈이 말했다. 유나 이모는 저를 좋아하지 않아요. 그런 말 하면 안 돼. 수빈아 또 최상원이 자동적으로 반응했지만 그의 가슴 속에서는 딸의 말이 사실일지도 모른다는 의심이 커져갔다. 하지만 사실이에요. 수빈이 단순하게 말했다. 아줌마는 알아요. 그렇죠? 박신혜는 조심스럽게 대답했다. 어른들은 때때로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는데 어려움을 겪기도 해. 특히 그들 자신이 아픔을 겪고 있을 때는 더욱 그래. 최상원은 눈썹을 치켜 올렸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는 딸과 이 낯선 여성 사이의 유대감에 놀라움과 경외심을 느꼈다. 아빠 신의 아줌마가 오늘 저랑 같이 있어도 돼요? 수빈이 갑자기 물었다. 아빠가 일 끝날 때까지만요. 물론이지. 최상원은 즉시 대답했다. 그는 박신혜에게 고개를 끄덕여 동의를 구했고 그녀도 미소로 답했다. 그럼 내가 돌아올 때까지 신의 아줌마가 함께 있어줄 거야. 최상원이 말했다. 그동안 뭘 하고 싶니? 신의 아줌마가 제주도 이야기를 더 들려줬으면 좋겠어요. 수빈이 활기찬 목소리로 말했다. 아줌마는 해녀 할머니 이야기도 알고 있대요. 최상원은 몇 분 동안 두 사람을 지켜보았다. 수빈이 박신혜의 존재 속에서 완전히 편안해 보이는 것이 그를 놀라게 했다. 그곳에는 뭔가 정의할 수 없는 것이 있었다. 그것은 그의 호기심과 감사함을 동시에 불러일으켰다. 몇 달 만에 처음으로 그의 딸이 진정으로 평화로워 보였다. 최상원은 마지못해 그들을 떠나 1층 개인 서재로 향했다. 하지만 그는 재무보고서에 집중할 수 없었다. 그의 마음은 계속해서 수빈의 방에서 목격한 장면으로 되돌아갔다. 박신혜에 관한 뭔가가 그를 깊이 사로잡았다. 그것은 단지 그녀의 특별한 아이들을 다루는 타고난 능력뿐만 아니라 그녀가 말하고 움직이고 자신을 표현하는 방식이었다. 그것은 일반적인 가사 도우미의 모습이 아니었다. 오후 5시, 보통은 스프레드시트와 수익 전망에 몰두할 시간에 최상원은 다시 계단을 오르고 있었다. 그는 수빈의 방에서 들려오는 웃음소리에 이끌렸다. 방에 도착한 그는 말문이 막히는 광경을 발견했다. 수빈은 침대에 앉아 1년 넘게 듣지 못했던 방식으로 웃고 있었고 박신혜는 중국어로 이야기를 들려주며 각 캐릭터마다 다른 목소리를 내고 있었다. 최상원은 말없이 문간에 서서 지켜보았다. 그는 자신의 가슴 속에서 오랫동안 억눌러 왔던 감정이 꿈틀거리는 것을 느꼈다. 그것은 희망이었다. 딸의 웃음소리와 이 낯선 여성의 따뜻한 존재가 어떤 식으로든 그의 상처 입은 마음에 위로를 주고 있었다. 아, 아빠다. 수빈이 갑자기 외쳤다. 그녀는 방 문 쪽을 향해 고개를 돌렸다. 아빠 시인의 아줌마가 저에게 중국어를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리고 제주도 해녀 할머니 이야기도요? 들었어. 최상원이 부드럽게 미소 지으며 방으로 들어갔다. 재미있니? 네. 신의 아줌마는 중국에서 공부했대요. 그리고 교사였대요. 최상원은 박신혜를 바라보았다. 그녀는 겸손하게 미소 지었지만 그의 눈을 마주치지 않았다.
그는 그녀에 대해 더 알고 싶다는 충동을 느꼈다. 이 여성에 대한 미스터리가 점점 깊어지고 있었다. 최상원은 박신혜의 슬픔과 깊은 연결을 느꼈다. 두 사람 모두 절대 완전히 채워질 수 없는 공허함을 안고 살아가고 있었다. 하지만 그는 박신혜가 자신의 딸 소율에 대해 이야기하는 방식과 그 자신이 혜진의 죽음을 다루는 방식 사이에 차이가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박신혜는 자신의 고통을 지혜로 다른 아이들을 돌볼 수 있는 능력으로 변화시켰다. 수빈아, 아빠가 신혜 아줌마와 잠시 이야기할 수 있을까? 최상원이 부드럽게 물었다. 수빈의 표정이 순간 불안해졌다. 아줌마가 가야 해요? 아니, 그렇지 않아. 최상원이 서둘러 대답했다. 우리는 그저 어른들끼리 조금 이야기하고 싶을 뿐이야. 신혜 아줌마는 계속 너와 함께 있을 거야. 수빈이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약속해요. 안녕하세요, 소중한 구독자 여러분. 잠시 이야기 멈추고 여쭤봅니다. 이 이야기 재미있으신가요? 그렇다면 새로운 채널도 꼭 구독해주세요. 이와 같이 새롭고 놀라운 이야기들을 준비했습니다. 구독 링크는 영상 설명란에 있습니다. 항상 응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약속해, 박신혜가 말했다. 최상원은 그녀가 수빈의 머리카락을 부드럽게 쓰다듬는 것을 보며 그 작은 제스처에 담긴 진정한 애정에 감동했다. 두 사람은 복도로 나갔고 최상원은 계단 근처로 박신혜를 안내했다. 박신혜 씨, 제 딸이 어떻게 이렇게 빨리 당신을 신뢰하게 됐는지 놀라워요. 수빈이는 혜진이 떠난 이후로 낯선 사람들에게 마음을 열지 않았어요. 어린이들은 누가 진심으로 자신을 이해하려고 하는지 본능적으로 압니다. 박신혜가 조용히 대답했다. 특히 수빈 같은 아이들은요, 시각이 없기 때문에 다른 감각이 더 발달되어 있어요. 그녀는 제가 말하는 방식, 숨쉬는 방식, 움직이는 방식에서 제 의도를 읽을 수 있어요. 최상원은 고개를 끄덕였다. 당신이 아이들과 이렇게 잘 지내는 법을 어디서 배웠는지 물어봐도 될까요? 박신혜의 눈에 슬픔이 깃들었다. 제 딸 소율이에게서 배웠어요. 소율이는 뇌성마비와 자폐증을 가지고 태어났어요. 최상원의 눈이 커졌다. 당신의 딸. 네, 박신혜가 말했다. 우리가 함께 보낸 14년 동안 저는 인내심에 대해 그리고 다른 방식으로 세상을 인식하는 아이의 눈을 통해 세상을 보는 법에 대해 배웠어요. 얼마나 되었나요? 최상원이 조용히 물었다. 2년 전이요, 박신혜가 대답했다. 호흡기 합병증으로. 하지만 그녀는 제게 중요한 것을 가르쳐 주었어요. 모든 아이는 세상이 즉시 보지 못할 수도 있는 가능성으로 가득 찬 독특한 우주라는 것을요. 최상원은 그녀의 말을 진심으로 받아들였다. 그는 얼마나 오랫동안 수빈의 실명을 극복해야 할 장애로만 보았는지 깨달았다. 그는 결코 그녀의 특별한 재능이나 그녀가 가진 놀라운 가능성을 보려고 하지 않았다. 유나는 수빈을 항상 문제로 보아요. 최상원이 마침내 말했다. 해결해야 할 문제로요. 저도 때로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하지만 그는 적절한 단어를 찾지 못했다. 수빈은 문제가 아니에요. 박신혜가 단호하게 말했다. 그녀는 단지 다른 방식으로 세상을 경험하는 어린 소녀일 뿐이에요. 그녀를 고치려 하기보다는 우리가 그녀의 세계로 들어가려고 노력해야 해요. 그녀의 언어로 소통하고 그녀의 눈을 통해 보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최상원은 갑자기 무언가를 제안하고 싶은 충동을 느꼈다. 박신혜 씨, 당신에게 제안이 있어요. 네? 박신혜가 놀라 보였다. 수빈의 개인 교사가 되어주시겠어요? 제가 당신에게 현재보다 훨씬 높은 급여를 제공하고 수빈의 필요에 맞는 교육 활동을 개발할 완전한 자유를 드리겠습니다. 박신혜는 긴 침묵 속에 있었고 최상원은 그녀의 표정에서 감정적 갈등이 벌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유나 사모님이 이런 변화에 동의하실까요? 그녀가 마침내 물었다. 그것은 적절한 질문이었고 가족 역학에 대한 그녀의 예리한 인식을 보여주었다. 최상원은 단호하게 대답했다. 유나는 수빈에게 최선인 것에 적응해야 할 겁니다. 박신혜는 다시 침묵했다. 그녀의 눈에는 갈등이 있었다. 하룻밤 생각해 보아도 될까요? 그녀가 마침내 물었다. 물론입니다. 최상원이 대답했다. 그는 그녀가 왜 망설이는지 궁금했다. 그날 밤 늦게 수빈이 마침내 수면제 없이 몇 주 만에 처음으로 잠든 후 최상원은 박신혜가 개인 도서관을 정리하는 것을 발견했다. 그녀는 정확하고 조심스러운 움직임으로 일했지만 가장 인상적인 것은 그녀가 각 책의 가치를 인정하며 책을 다루는 방식이었다.
그녀는 단순히 물건을 정돈하는 것이 아니라 지식과 이야기의 보물창고를 돌보고 있었다. 박신혜 씨, 개인적인 질문 몇 가지 해도 될까요? 최상원이 물었다. 그는 그의 집에 그런 평화를 가져온 여성의 배경에 대해 매우 궁금했다. 박신혜는 돌아서서 깍듯이 인사했다. 물론입니다, 회장님. 최상원은 문을 닫고 그녀에게 안락한 가죽 의자를 가리켰다. 앉으시죠. 이제 공식적인 자리가 아닙니다. 그냥 대화를 나누고 싶을 뿐입니다. 박신혜는 조심스럽게 의자에 앉았다. 그녀의 자세는 우아했지만 긴장되어 있었다. 최상원은 그녀가 이런 종류의 친밀한 대화에 익숙하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적어도 고용주와는. 당신이 어떻게 여기까지 오게 되었는지 궁금합니다. 최상원이 시작했다. 당신 같은 재능과 교양을 가진 사람이 왜 가정부로 일하고 있는지 말이죠. 저는 17년 동안 서울과 부산의 사립학교에서 언어교사로 일했습니다. 박신혜가 조용히 대답했다. 나중에는 제주도에서 6년간 교직에 있었고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과거를 회상하는 따뜻함이 담겨 있었다. 왜 그만두셨나요? 최상원이 물었다. 박신혜의 눈에 슬픔이 번졌다. 소유리가 하늘나라로 간 후에 저는 더 이상 그곳에 머물 수 없었습니다. 너무 많은 기억이 있었죠. 그녀는 잠시 멈추었다. 서울로 왔지만 제 학위를 인정받거나 교육 분야에서 일자리를 찾는 것이 생각보다 어려웠어요. 최상원은 그녀의 이야기에 훨씬 더 많은 내용이 있다는 것을 느꼈다. 고통, 상실, 그리고 새로운 시작의 어려움으로 가득 찬 이야기. 그러나 그는 더 이상 추궁하지 않기로 했다. 그는 그녀의 눈에서 볼 수 있는 깊은 슬픔의 무게를 존중했다. 주제를 바꿔도 될까요? 최상원이 부드럽게 물었다. 머미차도티 마세세. 오늘 수빈이가 수개월 만에 가장 행복해 보였습니다. 박신혜의 표정이 밝아졌다. 에이, 수빈은 정말 특별한 아이예요. 그녀는 적절한 말을 찾기 위해 잠시 멈췄다. 그녀는 경청되길 원합니다. 정말로 경청되길 원하죠. 무슨 뜻이죠? 최상원이 물었다. 수빈 같은 아이들은 할 말이 많아요. 박신혜가 설명했다. 하지만 세상은 그들을 고치는데 너무 바빠서 단순히 그들의 말을 들을 시간을 갖지 않아요. 우리는 종종 그들이 원하는 것을 알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그들에게 물어본 적이 없죠. 최상원은 그 말이 가슴에 와닿는 것을 느꼈다. 그는 얼마나 자주 수빈을 위해 결정을 내렸는지, 그러나 정작 그녀에게 무엇을 원하는지, 무엇을 느끼는지, 무엇을 두려워하는지 물어본 적이 거의 없었다. 갑자기 그는 자신이 딸을 문제로만 바라보는 유나의 행동을 비판했지만 그 자신도 크게 다르지 않았다는 것을 깨달았다. 수빈이 오늘 뭔가 말했나요? 최상원이 물었다. 저에게 말하기 두려워하는 어떤 것? 박신혜는 조심스럽게 대답했다. 제가 생각하기에 그건 수빈이가 직접 당신에게 말해야 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그녀가 많은 일을 알고 있다는 겁니다. 그녀는 듣고 느끼고 이해합니다. 그녀의 다른 감각은 매우 발달되어 있어요. 때로는 사람들이 인식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이요. 최상원은 그 의미를 곱씹었다. 수빈이 실제로 집안에서 벌어지는 모든 일, 심지어 그녀에게 직접 말하지 않은 것까지 알고 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그를 불편하게 만들었다. 제 아내에 대해 무슨 말을 했나요? 그가 마침내 물었다. 박신혜의 얼굴에 망설임이 스쳤다. 제가 그것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이 적절할지 모르겠습니다만 부탁드립니다. 최상원이 말했다. 솔직하게 말씀해 주세요. 수빈이는 유나 사모님이 자신을 좋아하지 않는다고 생각해요. 박신혜가 조용히 말했다. 사실 그녀는 유나 사모님이 자신을 짐으로 여긴다고 정확히 표현했습니다. 최상원은 위장에 주먹을 맞은 것 같은 충격을 느꼈다. 그는 내적으로 자신의 두 번째 결혼에 의문을 제기하기 시작했다. 혜진의 죽음 후 너무 빨리 재혼했던 것일까? 그는 자신의 외로움과 공허함을 채우기 위해 결혼했고 그 과정에서 수빈의 필요를 충분히 고려하지 않았던 것일까? 오늘 밤 아내와 진지한 대화를 나눠야 할 것 같습니다. 최상원이 마침내 말했다. 그리고 수빈이 서서히 자신의 감정을 표현할 수 있도록 격려해야겠어요. 박신혜는 따뜻한 미소를 지었다. 처음으로 그녀의 미소가 그녀의 눈까지 도달했다. 당신은 좋은 아버지입니다, 최 회장님. 당신의 딸은 매우 운이 좋은 아이예요. 최상원은 그 말에 놀랐다. 그는 좋은 아버지라고 느낀 적이 거의 없었다. 그는 항상 일에 너무 빠져 있었고 수빈의 필요에 충분히 집중하지 못했다. 그러나 박신혜의 말은 그에게 희망을 주었다.
아직 너무 늦지 않았다. 그는 여전히 딸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그녀가 필요로 하는 아버지가 될 수 있었다. 박신혜 씨, 최상원이 갑자기 말했다. 당신의 제안을 고려해 보셨나요? 뜨야 수빈의 개인 교사가 되어주시겠어요? 박신혜는 깊은 숨을 들이마셨다. 네, 고민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비베, 수빈이를 위해 그렇게 하고 싶습니다. 최상원의 얼굴에 안도의 미소가 번졌다. 처음으로 그는 딸의 미래에 대한 진정한 희망을 느꼈다. 어쩌면 박신혜의 도움으로 수빈은 마침내 자신이 될 수 있는 모든 것을 이룰 수 있을 것이다. 그날 밤 수빈이 수주 안에 처음으로 약 없이 편안하게 잠든 후 최상원은 거실에서 유나를 기다렸다. 오후에 있었던 자선 행사에서 돌아오기로 한 시간은 이미 2시간이 지났다. 마침내 현관문이 열렸을 때 유나는 놀랍도록 맑은 정신이었다. 그녀의 향수 뒤에 숨겨진 알코올 냄새에도 불구하고 상원 씨 아직 안 주무셨네요. 유나가 하이힐을 벗으며 말했다. 기다리고 계셨어요? 우리 얘기 좀 해야 할 것 같아요. 최상원이 차분히 대답했다. 유나는 한숨을 내쉬었다. 오늘은 정말 긴 하루였어요. 내일 아침에 얘기하면 안 될까요? 수빈에 관한 이야기예요. 유나의 표정이 즉시 바뀌었다. 그녀의 눈에서 짜증이 번쩍였다. 마츠이 감시 파스이 카르미 일삼에 따르샤. 또 무슨 문제가 있나요? 문제가 아니라 해결책이에요. 최상원이 말했다. 나는 박신혜 씨가 수빈의 개인 교사가 되어주기로 했다고 그녀에게 제안했어요. 그리고 그녀가 수락했어요. 유나는 잠시 침묵했다. 그녀의 얼굴에서 여러 감정이 스쳐 지나갔다. 당신이 나와 상의도 없이 그런 결정을 내렸다고요? 그녀가 마침내 말했다. 수빈은 내 딸이에요. 그리고 난 당신의 아내예요. 유나가 날카롭게 대답했다. 이 집의 여주인이고요. 당신은 방금 내 권위를 완전히 무시했어요. 최상원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유나, 솔직히 말해봐요. 당신은 정말로 수빈을 돌보나요? 당신은 항상 그녀를 그 아이 또는 상황이라고 부르죠. 절대 그녀의 이름을 부르지 않아요. 유나는 눈을 내리깔았다. 저는 최선을 다하고 있어요. 그녀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하지만 솔직히 이건 내가 예상했던 것이 아니에요. 당신과 결혼했을 때 나는 다른 종류의 생활을 기대했어요. 어떤 종류요? 글쎄요. 어쩌면 우리만의 아이를 갖는 것, 정상적인 가족 생활, 항상 위기 상황을 다루는 것이 아니라 최상원은 화가 치밀어 올랐지만 그것을 억눌렀다. 수빈이 당신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해서 미안하네요. 그런 뜻이 아니었어요. 유나가 서둘러 말했지만 그녀의 눈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었다. 하지만 인정해요. 박신혜가 일주일 내내 여기에 있었던 것이 수빈에게 도움이 됐다면 아마도 그녀는 말을 흐렸다. 우리는 뭐요? 최상원이 물었다. 유나는 깊은 숨을 들이마셨다. 어쩌면 우리는 수빈을 위한 더 영구적인 해결책을 찾아봐야 할지도 몰라요. 시각장애인을 위한 특수학교라든지 아니면 도쿄에 있는 그 새로운 센터는 어때요? 거기서는 수빈 같은 아이들을 위한 획기적인 치료법을 개발했다고 들었어요. 수빈 같은 아이들이라니요. 최상원의 목소리가 차가워졌다. 우리 딸은 치료받아야 할 질병이 아니에요, 유나. 그녀는 특별한 필요를 가진 어린 소녀일 뿐이에요. 그리고 그녀의 필요는 전문가들이 가장 잘 충족시켜 줄 수 있어요. 유나가 주장했다. 우리는 부모일 뿐이에요, 의사가 아니라. 박신혜는 전문가예요. 최상원이 단호하게 말했다. 그녀는 17년간 교사였고 특별한 필요를 가진 자신의 딸을 14년 동안 키웠어요. 그녀는 정확히 수빈이 필요로 하는 사람이에요. 유나는 입술을 깨물었다. 당신은 이미 결정한 것 같네요. 그래요. 유나는 잠시 그를 응시했다. 알았어요. 그녀가 마침내 말했다. 하지만 이 박신혜라는 사람에 대해 뭘 알아요? 그녀는 그저 일주일 동안만 일하기로 한 임시 가정부일 뿐이에요. 그녀의 배경이나 자격에 대해 아무것도 확인하지 않았잖아요. 최상원은 유나의 말에 잠시 생각해 보았다. 그녀의 지적은 합리적이었다. 그는 박신혜의 말을 그대로 믿었지만 더 많은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현명할 것이다. 내일 우리 인사팀에 그녀의 배경을 조사해 달라고 할게요. 유나는 만족한 듯 고개를 끄덕였다. 좋아요. 그리고 김 박사와 상의하세요. 그는 수빈을 이해해요. 그가 이 계획에 동의한다면 나도 반대하지 않을게요. 최상원은 아내의 갑작스러운 양보에 놀랐다. 그것은 전혀 그녀답지 않았다. 고마워요, 유나.
유나는 미소 지었지만 그것이 그녀의 눈까지 도달하지는 않았다. 난 샤워하고 자러 갈게요. 당신도 곧 올라올 거예요? 조금 있다가요. 최상원이 대답했다. 할 일이 조금 남아있어서요. 유나가 계단을 올라가는 것을 지켜보며 최상원은 이 대화가 너무 쉽게 끝났다는 불편한 느낌이 들었다. 유나는 보통 이렇게 쉽게 타협하지 않았다. 그녀는 항상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싸웠다. 그는 그녀가 무언가를 숨기고 있다는 느낌을 떨칠 수 없었다. 최상원은 서재로 돌아가 컴퓨터 앞에 앉았다. 그는 구글에 박신혜 제주도 교사를 입력했다. 검색 결과가 로딩되는 동안 그는 자신이 왜 이렇게 하는지 확실하지 않았다. 그는 이미 박신혜를 신뢰했다. 하지만 혹시라도 유나가 오를까? 그는 낯선 사람에게 너무 많은 것을 맡기고 있는 것일까? 특히 가장 소중한 딸에게 첫 번째 검색 결과가 나타났을 때 최상원은 숨을 들이켰다. 화면에는 7년 전 제주일보 기사가 있었다. 제목은 유명 특수교육 전문가, 딸의 기적적 발전을 이끌어였다. 기사에는 박신혜의 사진이 있었다. 그녀는 지금보다 더 젊고 행복해 보였다. 소율이라는 이름의 어린 소녀와 함께 있었는데 휠체어에 앉아 카메라를 향해 환하게 웃고 있었다. 기사는 박신혜가 어떻게 의사들의 예상을 뒤엎고 뇌성마비와 자폐증이 있는 딸에게 읽기와 쓰기를 가르쳤는지 설명했다. 최상원은 다음 검색 결과로 넘어갔다. 서울대학교 언어학과 웹사이트에 박신혜의 이름이 있었다. 그녀는 10년 전 특수 아동을 위한 언어 습득 방법론에 관한 논문으로 박사 학위를 받았다. 그는 계속 검색했고 박신혜가 국내외 여러 교육 컨퍼런스에서 발표한 기록을 발견했다. 그녀는 단순한 교사가 아니었다. 그녀는 자신의 분야에서 존경받는 전문가였다. 그러나 약 2년 전부터 그녀에 관한 기록이 갑자기 끊겼다. 그녀의 이름은 더 이상 학술회의나 출판물에 나타나지 않았다. 마지막 언급은 제주도 지역신문의 작은 부고 기사였다. 소율 양 24세, 합병증으로 별세, 유가족으로 어머니 박신혜 교수 남아. 최상원은 눈을 감고 가슴속에서 밀려오는 감정의 파도를 느꼈다. 이제 그는 이해했다. 딸의 죽음 이후 박신혜는 자신의 이전 생활에서 완전히 벗어났다. 아마도 너무 고통스러운 기억 때문이었을 것이다. 그녀는 자신의 명성, 경력, 그리고 사회적 지위를 뒤로하고 익명의 삶을 선택했다. 여전히 궁금한 점이 있었다. 왜 그녀는 자신의 자격과 배경에 대해 그렇게 겸손하게 말했을까? 왜 자신이 단순한 교사였다고만 말했을까? 그리고 왜 하필 이 집에 오게 되었을까? 최상원은 컴퓨터를 끄고 창가로 걸어갔다. 밤하늘에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다. 그는 불현듯 혜진이 그립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녀라면 이 상황에서 어떻게 했을까? 그녀는 항상 사람들의 의도를 꿰뚫어 보는 재능이 있었다. 그녀는 박신혜를 신뢰했을까? 혜진이 살아있었다면 유나는 결코 그들의 삶에 들어오지 않았을 것이다. 수빈은 결코 이토록 불안해하지 않았을 것이다. 모든 것이 달랐을 것이다. 최상원은 깊은 한숨을 내쉬며 시계를 바라보았다. 이제 거의 자정이었다. 그는 내일 아침 박신혜와 대화할 것이다. 그녀에게 자신이 알게 된 것을 말하고 그녀가 자신의 경력에 대해 왜 그렇게 겸손하게 말했는지 물을 것이다. 침대로 향하는 길에 최상원은 조용히 수빈의 방을 들여다보았다. 딸은 평화롭게 자고 있었다. 오랜만에 악몽 없이 불안 없이 약 없이 자고 있었다. 그는 문을 살며시 닫고 복도를 따라 걸었다. 그가 침실에 도착했을 때 유나는 이미 잠들어 있었다. 아니, 적어도 잠든 척하고 있었다. 그녀의 호흡은 너무 규칙적이었고 그녀가 실제로 잠들었을 때 내는 작은 콧소리가 없었다. 최상원은 침대 맞은편에 자리를 잡고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다. 그는 서서히 유나와 함께한 지난 3년을 되돌아보았다. 처음에는 모든 것이 완벽해 보였다. 유나는 매력적이고 세련되었으며 사회적으로 연결되어 있었다. 그녀는 최상원이 혜진의 죽음 이후 느꼈던 끔찍한 외로움을 채워주는 것 같았다. 그러나 지금 돌이켜보면 그는 유나가 수빈에게 보여준 차가운 태도의 조짐들을 무시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너무 자신의 필요에만 집중한 나머지 딸의 필요를 간과했다. 그 생각은 그를 괴롭혔다. 좋은 남편이 되기 위해 그는 좋은 아버지가 되는 것을 희생했다. 그리고 이제 그는 그 선택이 옳았는지 의심스러웠다. 다음 날 아침 최상원은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다. 그는 조용히 옷을 입고 아래층으로 내려갔다. 부엌에서 그는 이미 활동 중인 박신혜를 발견했다. 그녀는 수빈을 위한 아침 식사를 준비하고 있었다. 안녕하세요, 회장님. 그녀가 그를 발견하고 인사했다.
아침 일찍 일어나셨네요. 당신도요. 최상원이 대답했다. 수빈은 아직 자고 있나요? 네, 아직요. 어젯밤에 정말 잘 잤어요. 그녀가 스스로 일어날 때까지 기다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최상원은 부엌 섬에 앉았다. 박신혜 씨, 당신과 이야기하고 싶은 것이 있어요. 물론이죠, 박신혜가 말했다. 그녀는 손을 닫고 그의 맞은편에 앉았다. 무슨 일인가요? 어젯밤에 당신을 조금 검색해봤어요. 최상원이 솔직하게 말했다. 당신은 단순한 교사가 아니었군요. 당신은 서울대학교에서 박사 학위를 받은 저명한 교수였고 특수교육 분야의 전문가였어요. 박신혜의 얼굴이 순간적으로 창백해졌다. 그녀는 손가락으로 테이블 위를 가볍게 두드리며 대답했다. 네, 그랬었죠. 왜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최상원이 물었다. 당신의 자격은 수빈에게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텐데요. 박신혜는 잠시 침묵했다. 소율이가 죽은 후 저는 모든 것을 뒤로 하고 싶었어요.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다. 제 경력, 제 논문, 제 연구, 그 모든 것이 갑자기 의미가 없어졌어요. 저는 모든 특수아동을 도울 수 있었지만 제 딸은 살릴 수 없었어요. 최상원은 깊은 공감을 느꼈다. 그도 혜진이 죽은 후 비슷한 감정을 경험했다. 세상에서 가장 성공적인 사업가가 되는 것이 무슨 소용이 있었을까? 그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을 구할 수 없었는데 이해해요. 그가 부드럽게 말했다. 하지만 왜 하필 여기에 오셨죠? 왜 우리 집에? 박신혜는 깊은 숨을 들이마셨다. 사실 우연은 아니었어요. 그녀는 잠시 머뭇거렸다. 제가 먼저 설명해야 할 것이 있어요. 저는 거짓말을 한 적이 없어요. 다만 모든 진실을 말하지 않았을 뿐이죠. 최상원은 긴장했지만 침착함을 유지했다. 계속하세요. 4개월 전 저는 제주도를 떠나 서울로 왔어요. 저는 길을 잃은 상태였어요. 더 이상 가르칠 수 없었고 연구할 수도 없었어요. 그래서 가장 단순한 일을 찾았죠. 그저 하루하루를 살아가기 위해서요. 박신혜는 창밖을 바라보았다. 어느 날 저는 강남의 한 카페에서 일하고 있었어요. 그때 당신의 아내가 들어왔어요. 유나 사모님이요. 최상원의 눈썹이 올라갔다. 유나를 아셨어요? 아니요, 그녀는 저를 몰랐어요. 하지만 저는 그녀가 누구인지 알았어요. 그녀는 친구와 함께 왔었고 그들은 매우 큰 소리로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저는 그녀가 수빈에 대해 하는 말을 듣게 됐어요. 최상원의 가슴이 조여왔다. 뭐라고 했죠? 그녀는 수빈이 당신의 삶에 얼마나 부담이 되는지 그리고 그녀를 어떻게 없애버리고 싶은지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박신혜가 조용히 대답했다. 그녀는 수빈을 일본의 특수시설에 보내고 싶다고 했어요. 그곳에서 수빈은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다고요. 최상원은 충격을 받았다. 유나가 나에게는 그런 말을 한 적이 없어요. 네, 그녀의 친구도 그렇게 말했어요. 그리고 유나 사모님은 그녀는 당신이 절대 동의하지 않을 거라고 했어요. 적어도 지금은요. 하지만 그녀는 결국 당신을 설득할 방법을 찾을 거라고 말했어요. 이건 최상원은 말을 잃었다. 그는 유나가 수빈에게 차가웠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그녀가 자신의 딸을 집에서 내보내려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는 것은 상상조차 할 수 없었다. 계속하세요. 그가 마침내 말했다. 그 대화 후 저는 걱정이 됐어요. 저는 소율이를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했지만 그것으로도 충분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여기 당신의 딸이 있었고 그녀는 도움이 필요했어요. 그녀를 위해 싸워줄 사람이 필요했어요. 그래서 우리 집에 들어오기 위해 고의적으로 계획을 세웠다는 거군요. 최상원이 말했다. 그의 목소리에는 비난이 아닌 이해가 담겨 있었다. 박신혜는 고개를 끄덕였다. 저는 당신 가정의 다른 가정부를 통해 이곳에 자리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저는 당신이 저를 용서하지 않으실 거라는 것을 알아요. 저는 다만 수빈을 만나보고 그녀가 정말로 도움이 필요한지 보고 싶었어요. 그리고 그녀는 정말 특별해요, 회장님. 그녀는 제 소유리를 떠올리게 해요. 똑같은 지능, 똑같은 민감함, 똑같은 영혼의 아름다움을요. 최상원은 가슴속에서 복잡한 감정이 소용돌이치는 것을 느꼈다. 화가 나야 했지만 그는 오히려 깊은 감사함을 느꼈다. 이 여성은 그의 딸을 위해 여기에 왔다. 누군가 마침내 수빈의 필요를 최우선으로 생각했다. 박신혜 씨, 그가 천천히 말했다. 당신이 정직하게 말해줘서 고마워요. 그리고 수빈을 돕기 위해 이렇게 나서준 것도요. 당신은 제가 미처 보지 못한 것을 보았어요.
박신혜는 안도의 표정을 지었다. 당신이 이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정말로 수빈과 함께 일하고 싶어요. 그녀는 놀라운 잠재력을 가지고 있어요. 최상원은 그녀의 손을 잡았다. 그렇게 해주세요. 하지만 앞으로는 숨기는 것 없이 솔직하게 말해주세요. 우리는 함께 수빈을 도울 수 있어요. 그때 부엌 문이 열리고 유나가 들어왔다. 그녀는 완벽하게 차려입고 머리와 화장도 완벽했다. 마치 그녀가 이미 한참 동안 깨어 있었던 것처럼 보였다. 좋은 아침이네요. 그녀가 거만한 미소로 말했다. 이렇게 일찍 둘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걸 보니 정말 다정해 보여요. 최상원과 박신혜는 서로 빠르게 시선을 교환했다. 그는 유나가 자신들의 대화 일부를 엿들었을지도 모른다고 의심했다. 유나의 눈에 있는 차가운 계산된 표정이 그의 의심을 확인시켜 주었다. 우리는 수빈의 교육 계획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최상원이 침착하게 대답했다. 정말요? 흥미롭네요. 유나가 말했다. 박 선생님, 제 차 좀 가져다 주시겠어요? 블랙 설탕 없이요. 순간적인 긴장이 부엌을 가로질렀다. 유나가 일부러 박신혜를 가정부 취급하고 있다는 것이 명백했다. 이것은 권력 과시였다. 유나, 최상원이 단호하게 말했다. 박신혜 씨는 이제 가정부가 아니에요. 그녀는 수빈의 교사고 우리 집의 귀중한 손님이에요. 그리고 당신은 그녀를 그렇게 대해야 해요. 유나의 얼굴이 붉어졌다. 그녀는 입을 열려고 했지만 그때 계단에서 발소리가 들렸다. 3명 모두 돌아보았다. 수빈이 천천히 계단을 내려오고 있었다. 그녀는 한 손으로 계단 난간을 잡고 있었고 다른 손에는 작은 봉지의 고민형을 들고 있었다. 그녀의 얼굴은 밝고 편안해 보였다. 아빠? 신혜 아줌마? 거기 계세요? 그녀가 불렀다. 여기 있어. 수빈아. 박신혜가 대답했다. 좋은 아침이야. 수빈은 미소 지었다. 아줌마 냄새가 나요. 아줌마는 항상 라벤더 향기가 나요. 유나는 짜증스럽게 숨을 들이쉬었다. 나는 회사에 갈 준비를 하러 올라갈게요. 그녀가 말했다. 오늘 늦게 돌아올 거예요. 자선 행사가 있거든요. 그녀가 떠나자 최상원과 박신혜는 의미심장한 시선을 교환했다. 두 사람 모두 전투가 시작되었다는 것을 알았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수빈의 미래가 있었다. 유나는 그날 오후 일찍 예상치 못하게 돌아왔다. 그녀는 박신혜와 수빈이 정원에서 식물 탐험을 하고 있는 것을 발견했다. 수빈은 처음으로 집 밖에 나와 있었고 그녀의 얼굴은 기쁨으로 빛나고 있었다. 무슨 일이에요? 유나가 차가운 목소리로 물었다. 그녀는 박신혜를 노려보았다. 당신이 수빈을 밖에 데리고 나오라고 허락한 사람은 누구죠? 박신혜는 침착하게 대답했다. 자, 수빈이 자연을 느끼고 경험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밖에 나오는 것이 금지되어 있다는 것은 몰랐습니다. 수빈은 알레르기가 있어요. 유나가 즉시 대답했다. 그리고 그녀의 피부는 매우 민감해요. 이런 정보도 없이 어떻게 그녀를 가르칠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박 선생님. 알레르기요? 박신혜가 의아해하며 물었다. 어떤 알레르기인가요? 유나는 잠시 망설였다. 어서 꽃가루 물론이죠. 그리고 특정 식물들. 정말 이상하네요, 박신혜가 말했다. 최 회장님은 그런 알레르기에 대해 언급하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수빈이도 지금까지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았어요. 유나의 얼굴이 붉어졌다. 저에게 가르치려고 하지 마세요, 박 선생님. 제가 이 집에 더 오래 있었어요. 엄마가 저한테 알레르기가 있다고 한 적 없어요. 수빈이 갑자기 끼어들었다. 엄마는 저를 항상 정원으로 데리고 나갔어요. 유나는 수빈을 노려보았다. 그것은 오래전 일이야, 수빈아. 내 상태는 변했어. 이제 들어가자. 아직 다 안 했어요. 수빈이 항의했다. 신혜 아줌마가 허브 정원을 다 보여주기로 약속했어요. 지금 당장이야, 유나가 단호하게 말했다. 그녀는 수빈의 팔을 잡았다. 놓아주세요. 수빈이 갑자기 울부짖었다. 아빠요. 박신혜가 재빨리 개입했다. 유나 사모님, 수빈이가 불편해하고 있어요. 제발 팔을 놓아주세요. 당신은 여기서 명령할 권한이 없어요. 유나가 위협적으로 말했지만 그녀는 수빈의 팔을 놓았다. 수빈아, 지금 당장 안으로 들어가. 네가 약을 먹을 시간이야. 싫어요. 수빈이 미동도 하지 않고 대답했다. 오늘은 약 먹기 싫어요. 오늘은 기분이 좋아요. 유나는 박신혜를 향해 돌아섰다. 보셨죠? 당신이 그녀에게 뭐라고 말했어요? 그녀가 약을 먹지 않아도 된다고요? 전 단지 그녀가 스스로 감정을 표현하도록 격려했을 뿐입니다. 박신혜가 조용히 대답했다. 수빈이는 자신이 어떻게 느끼는지, 무엇이 필요한지 정확히 알고 있어요.
그녀는 9살이에요. 유나가 거의 소리를 질렀다. 그녀는 자신에게 무엇이 최선인지 모릅니다. 저는 압니다. 수빈이 울부짖었다. 저는 제 마음이 어떤지 알아요. 그리고 지금은 약이 필요 없어요. 유나는 깊은 숨을 들이마셨다. 그녀의 눈에서 차가운 분노가 번쩍였다. 안으로 들어가요, 수빈. 지금 당장. 수빈은 박신혜를 향해 고개를 돌렸다. 신혜 아줌마. 괜찮아, 수빈아, 박신혜가 부드럽게 말했다. 우리는 나중에 허브 정원 탐험을 계속할 수 있어. 지금은 유나 사모님의 말씀에 따르자 수빈은 마지못해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천천히 집으로 향했다. 그녀가 멀어지자마자 유나는 박신혜에게 돌아섰다. 서재에서 이야기 좀 해요. 그녀가 차갑게 명령했다. 두 여성은 침묵 속에 집으로 들어갔다. 서재의 문이 닫히자마자 유나는 화를 폭발시켰다. 당신이 뭐 하는 짓이에요? 그녀가 분노에 찬 목소리로 물었다. 당신은 내 권위를 완전히 무시하고 있어요. 당신은 가정부에서 하룻밤 사이에 수빈의 교사가 되었다고 해서 이 집에서 당신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나요? 박신혜는 침착함을 유지했다. 저는 단지 제 직업을 하고 있을 뿐입니다, 사모님. 수빈이 세상을 경험하고 배우도록 돕는 것이요. 그녀는 약물 치료가 필요해요, 유나가 주장했다. 김 박사가 그렇게 말했어요. 그는 이 분야의 전문가예요. 제가 김 박사님의 자격을 의심하는 것이 아닙니다. 박신혜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하지만 약물은 항상 마지막 수단이어야 해요. 특히 수빈이처럼 어린아이에게는요. 그녀의 불안은 환경적 요인에서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녀가 안전하고 이해받는다고 느끼면 그녀의 불안은 자연스럽게 감소할 수 있어요. 환경적 요인이라고요? 유나의 목소리가 위험하게 낮아졌다. 그게 무슨 뜻이죠, 박 선생님? 제가 수빈의 불안을 일으키고 있다고 암시하는 건가요? 제가 그렇게 말한 적은 없습니다. 박신혜가 대답했다. 하지만 수빈이는 매우 민감한 아이예요. 그녀는 주변 사람들의 감정과 긴장을 감지합니다. 그리고 그녀는 뭐요? 유나가 도전적으로 물었다. 그녀는 사랑받고 있다고 느낄 필요가 있어요. 박신혜가 직접적으로 말했다. 조건 없이 그녀가 무엇을 하거나 성취하든 상관없이요. 유나는 웃음을 터뜨렸다. 이제 당신은 내가 수빈을 사랑하지 않는다고 말하는 거군요. 정말 대단한 추측이네요, 교수님. 저는 단지 제가 관찰한 것을 말하고 있을 뿐입니다. 박신혜가 단호하게 말했다. 그리고 제가 관찰한 바로는 수빈이는 당신 주변에서 매우 불안해합니다. 유나의 얼굴이 분노로 일그러졌다. 당신은 선을 넘고 있어요, 박신혜 씨. 당신은 단지 고용인일 뿐이에요. 당신이 여기 있는 것은 내 관용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 관용은 한계가 있어요. 제 우선순위는 수빈이에요. 박신혜가 조용히 대답했다. 항상 그럴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선을 넘는 것을 의미한다면 저는 기꺼이 그렇게 할 것입니다. 두 여성은 서로를 노려보았다. 공기는 긴장으로 가득 차 있었다. 유나가 마침내 입을 열었다. 최상원이 돌아오면 이 일에 대해 이야기할 거예요. 그리고 그가 누구의 말을 들을지 보게 될 거예요. 그의 아내의 말인지 아니면 이제 막 온 낯선 사람의 말인지. 공정하군요. 박신혜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그동안 수빈의 약에 대해 김 박사와 상의하는 것이 어떨까요? 아마도 우리는 약물 복용량을 줄이면서 행동 및 환경 전략을 더 많이 사용하는 방법을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유나는 눈을 가늘게 뜨고 박신혜를 쳐다보았다. 당신은 정말 자신만만하네요. 하지만 곧 깨닫게 될 거예요. 이 집에서는 제가 결정한다는 것을요. 유나가 분노한 채 방을 나간 후 박신혜는 깊은 숨을 내쉬었다. 그녀는 이 싸움이 쉽지 않을 것임을 알았다. 유나는 분명히 자신의 위치를 지키기 위해 모든 것을 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하지만 박신혜 역시 물러서지 않을 것이었다. 수빈의 미래가 걸린 문제였다. 박신혜는 수빈을 찾아 나섰다. 그녀는 어린 소녀가 자신의 방에 혼자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지만 대신 현관 근처에서 그녀를 발견했다. 수빈은 문가에 서서 바깥 정원을 향해 얼굴을 돌리고 있었다. 수빈아, 괜찮니? 박신혜가 부드럽게 물었다. 수빈은 천천히 고개를 돌렸다. 그녀의 얼굴에는 눈물 자국이 있었다. 유나 이모가 당신을 보내버릴 거예요? 아니, 그렇지 않을 거야. 박신혜가 확신에 찬 목소리로 대답했다. 내가 여기 있는 한 난 항상 너와 함께 있을 거야. 약속해요. 수빈이 작은 목소리로 물었다. 약속해. 박신혜가 대답했다. 그녀는 수빈 앞에 무릎을 꿇고 그녀의 작은 손을 잡았다.
너희 아버지와 내가 너를 지켜줄 거야. 알겠니? 수빈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여전히 불안해 보였다. 하지만 유나 이모는 화가 났어요. 그녀가 화날 때는 무서워요. 무슨 뜻이니? 박신혜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수빈은 머뭇거렸다. 그녀는 소리를 질러요. 그리고 문을 쾅 닫아요. 한 번은 제 인형을 창문 밖으로 던졌어요. 제가 말을 듣지 않는다고요. 박신혜는 충격을 받았지만 그것을 목소리에 드러내지 않으려고 노력했다. 그런 일이 있었구나. 그걸 아버지께 말씀드렸니? 수빈은 고개를 저었다. 아빠는 바빠요. 그리고 유나 이모가 말했어요. 제가 고자질하면 아빠는 저를 내쫓을 거래요. 박신혜는 가슴이 조여오는 것을 느꼈다. 유나가 이 작은 아이를 위협하고 있었던 것이다. 수빈아, 그건 사실이 아니야. 아버지는 절대 너를 내쫓지 않을 거야. 그분은 너를 너무 사랑하셔. 정말요? 수빈의 목소리에는 희망이 엿보였다. 안녕하세요, 소중한 구독자 여러분. 잠시 이야기 멈추고 여쭤봅니다. 이 이야기 재미있으신가요? 그렇다면 새로운 채널도 꼭 구독해 주세요. 이와 같이 새롭고 놀라운 이야기들을 준비했습니다. 구독 링크는 영상 설명란에 있습니다. 항상 응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말이야, 박신혜가 단호하게 대답했다. 이제 들어봐. 우리가 밖에 있을 때 하던 정원 탐험을 계속하고 싶니? 수빈의 얼굴이 밝아졌다. 하지만 유나 이모가 금지했잖아요. 유나 사모님은 지금 여기 없어. 박신혜가 약간의 장난기를 담아 말했다. 그리고 나는 내 선생님이야. 내 생각엔 정원 탐험이 오늘의 중요한 수업이라고 생각해. 수빈은 미소를 지었다. 그것은 마치 구름 사이로 빛나는 햇빛 같았다. 좋아요. 두 사람은 다시 정원으로 나갔다. 이번에 박신혜는 수빈에게 체계적으로 정원을 안내했다. 그들은 허브 정원에서 시작했다. 박신혜는 수빈에게 각 식물의 잎을 만지고 냄새를 맡게 했다. 이건 뭐예요? 수빈이 물었다. 그녀의 작은 손가락이 부드러운 잎을 만지작거렸다. 이것은 바질이야, 박신혜가 설명했다. 요리할 때 맛을 내는 허브지. 조금 비벼봐. 어떤 냄새가 나니? 수빈은 잎을 부드럽게 비볐고 그 향기가 공기 중에 퍼졌다. 그녀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와, 좋은 냄새예요. 김 여사가 만드는 스파게티 소스 같은 냄새가 나요. 마야, 박신혜가 기쁘게 말했다. 바질은 토마토 소스에 정말 잘 어울려. 네가 정말 좋은 코를 가졌구나. 그들은 계속해서 다른 허브들을 탐험했다. 로즈마리, 타임, 민트. 수빈은 각 식물의 독특한 향기와 질감에 매혹되었다. 그녀는 민트 냄새가 아빠의 치약 냄새와 비슷하다는 것을 즉시 알아차렸다. 너는 정말 놀라운 후각 기억력을 가지고 있구나. 박신혜가 감탄했다. 답, 이건 특별한 재능이야, 수빈아. 마치 네가 슈퍼파워를 가진 것처럼. 정말요? 수빈이 놀라서 물었다. 저에게 슈퍼파워가 있다고요? 물론이지, 박신혜가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다. 모든 사람은 특별한 재능을 가지고 있어. 그리고 네 재능 중 하나는 다른 사람들보다 더 예민한 냄새 감각이야. 네가 볼 수 없기 때문에 네 다른 감각들이 더 발달된 거야. 이건 정말 특별한 선물이란다. 수빈의 얼굴에 자부심이 번졌다. 분명 이것은 그녀의 특별한 능력에 대해 들어본 적이 거의 없었을 것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녀의 한계에만 초점을 맞추었지. 그녀의 특별한 능력에는 주목하지 않았다. 그들은 장미 정원으로 이동했다. 박신혜는 수빈에게 조심스럽게 가시를 피하면서 장미 꽃잎을 만지는 방법을 보여주었다. 그녀는 각 장미 품종의 다른 향기와 꽃잎의 질감에 대해 설명했다. 이 장미들은 모두 다른 냄새가 나요. 수빈이 놀라워하며 말했다. 그래, 박신혜가 대답했다. 장미는 수백 가지의 다른 품종이 있어. 그리고 각각 고유한 향기를 가지고 있지. 이것이 바로 자연의 놀라운 다양성이야. 아줌마는 어떻게 이런 것들을 다 알게 됐어요? 수빈이 물었다. 박신혜는 미소 지었다. 내 할머니가 가르쳐 주셨어. 그분은 제주도에 커다란 정원을 가지고 계셨거든. 할머니는 나에게 식물에 대해 알게 되는 것은 삶의 비밀을 알게 되는 것과 같다고 말씀하셨어. 어떤 비밀이요? 수빈이 호기심에 차스어 물었다. 자연에 있는 모든 것은 목적이 있다는 거야. 박신혜가 부드럽게 설명했다. 심지어 다르게 보이거나 이해하기 어려운 것들도 말이야. 모든 식물, 모든 생명체는 특별하고 중요해. 그리고 가장 아름다운 정원은 다양한 식물들이 함께 자라는 곳이란다. 수빈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그 비유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직관적으로 이해했다. 저도 그 정원의 일부인가요? 물론이지.
박신혜가 따뜻하게 대답했다. 너는 이 세상 정원에서 가장 특별한 꽃 중 하나야. 수빈은 박신혜의 손을 꼭 잡았다. 그 순간 박신혜는 이 어린 소녀와의 유대감이 자신의 삶에 얼마나 중요한지 깨달았다. 소율이가 떠난 후 그녀는 자신의 가슴에 남겨진 커다란 구멍을 결코 채울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지금 수빈과 함께 그녀는 다시 한번 목적을 찾았다. 희망을 찾았다. 최상원은 오후 7시에 집에 돌아왔다. 평소와는 달리 집 안에는 긴장감이나 침묵이 흐르지 않았다. 대신 그는 음악실에서 들려오는 웃음소리를 들었다. 그는 조용히 문을 열고 들여다보았다. 박신혜와 수빈이 바닥에 앉아 촉감으로 물건을 식별하는 게임을 하고 있었다. 수빈은 눈을 가리지 않아도 됐지만 박신혜는 스카프로 자신의 눈을 가리고 있었다. 수빈은 박신혜의 손에 물건을 하나씩 건네주었고 박신혜는 그것이 무엇인지 맞춰야 했다. 이건 책인 것 같아요. 박신혜가 말했다. 그녀의 손가락이 부드럽게 물체의 윤곽을 따라갔다. 얇고 종이가 약간 거친 느낌이 들어요. 시집일까요? 맞았어요. 수빈이 기뻐하며 소리쳤다. 가르시아 로르카의 시집이에요. 아줌마 대단해요. 최상원은 미소를 지으며 방 안으로 걸어 들어갔다. 재밌는 게임이네. 아빠, 이 수빈이 기쁘게 외쳤다. 시내 아줌마랑 촉각 게임을 하고 있어요. 아줌마가 저보다 더 잘해요. 박신혜는 스카프를 벗고 일어섰다. 안녕하세요, 회장님. 일찍 돌아오셨네요. 네, 최상원이 대답했다. 그는 수빈을 바라보며 행복하게 웃었다. 리상하시 이점세, 오늘 기분이 어때, 수빈아? 정말 좋아요. 수빈이 활기차게 대답했다. 아침에는 시내 아줌마랑 정원에 갔어요. 제가 허브들의 냄새를 모두 맡을 수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아줌마는 그게 제 슈퍼파워래요. 최상원은 놀란 표정으로 박신혜를 바라보았다. 정원에요? 오피스에 네. 박신혜가 고개를 끄덕였다. 수빈이에게 감각 경험을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그녀의 후각 기억력은 정말 놀라워요. 아빠, 제가 민트와 바질과 로즈마리를 모두 구별할 수 있어요. 수빈이 자랑스럽게 말했다. 그리고 장미도 각각 다른 냄새가 난대요. 알고 계셨어요? 몰랐어. 최상원이 진심으로 대답했다. 그는 수빈이 이렇게 열정적으로 무언가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을 얼마나 오랫동안 듣지 못했는지 깨달았다. 정말 흥미로운 발견이구나. 그리고 오후에는 음악실에서 피아노도 쳤어요. 수빈이 계속해서 말했다. 시내 아줌마가 제가 음악적 재능이 있다고 했어요. 제가 쉬운 곡을 몇 개 연주했거든요. 최상원의 눈이 박신혜를 향했다. 당신도 피아노를 치나요? 네, 조금이요. 박신혜가 겸손하게 대답했다. 그러나 최상원은 그녀가 그저 조금만 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직감했다. 그녀는 계속해서 자신의 능력을 축소해서 말했다. 아줌마는 정말 잘 쳐요. 수빈이 끼어들었다. 바흐와 쇼팽도 연주할 수 있어요. 아이 순간 문이 열리고 유나가 들어왔다. 그녀는 최상원을 보고 놀란 듯했다. 아이 시사문데 당신도 돌아왔네요. 그녀가 무심하게 말했다. 오늘 저녁 식사 준비돼 있어요. 분위기가 즉시 변했다. 수빈의 표정이 굳어졌고 그녀의 어깨는 경직되었다. 최상원은 딸의 반응을 주목했다. 그것은 그저 긴장이 아니었다. 그것은 두려움이었다. 잠시 후에 내려갈게요. 최상원이 대답했다. 수빈이 먼저 보낼게요. 안 돼요. 수빈이 갑자기 그의 손을 잡았다. 아빠도 같이 와요. 괜찮아, 수빈아. 최상원이 부드럽게 말했다. 금방 갈게. 신혜 선생님이 너를 데려갈 거야. 박신혜는 수빈의 손을 잡았다. 가자, 수빈아. 저녁 먹기 전에 손을 씻어야지. 수빈은 마지못해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와 박신혜가 방을 나가자 최상원은 유나를 향해 돌아섰다. 무슨 일이 있었어? 그가 직접적으로 물었다. 수빈이가 당신을 두려워하는 것 같아 보여요. 유나는 눈을 굴렸다. 또 그 얘기군요. 당신의 새로운 선생님이 무슨 말을 했나요? 아무것도 말하지 않았어요. 최상원이 대답했다. 하지만 나는 내 딸을 알아요. 그리고 방금 본 반응은 두려움이었어요. 그녀는 항상 과민 반응을 보여요. 유나가 무심하게 말했다. 그래서 약이 필요한 거고요. 오늘 약은 먹었나요? 최상원이 물었다. 유나는 잠시 망설였다. 아니요, 그녀의 새 선생님이 그것이 필요하지 않다고 결정했어요. 내 권위를 완전히 무시하면서요. 내가 당신에게 물어봐도 될까요? 최상원이 조용히 말했다. 오네마다. 왜 당신은 그렇게 수빈을 약물에 의존시키려고 하나요? 그녀를 통제하기 위해서요. 유나가 생각 없이 대답했다가
자신의 말에 화들짝 놀라 얼굴이 붉어졌다. 통제? 최상원이 천천히 반복했다. 그의 목소리는 차갑게 변했다. 유나는 자세를 바로 했다. 그런 뜻이 아니었어요. 내 말은 그녀의 불안을 통제하기 위해서라는 거였어요. 오늘 박신혜가 그녀의 불안을 통제한 것 같은데 약 없이도요. 하루 만에 성과로 판단하면 안 돼요. 유나가 날카롭게 말했다. 내일 그녀는 다시 발작을 일으킬 수 있어요. 최상원은 아내를 자세히 살펴보았다. 그녀의 눈에는 뭔가 냉담한 것이 있었다. 계산적인 것이. 그는 박신혜가 카페에서 들은 대화에 대해 그에게 말한 것을 생각했다. 유나가 수빈을 내보내려고 계획하고 있었던 것이 사실일까? 오늘 밤 당신과 진지한 대화를 나누어야 할 것 같아요. 최상원이 말했다. 좋아요. 유나가 동의했다. 그녀의 입술에는 미소가 떠올랐지만 그것은 그녀의 눈에 도달하지 않았다. 저녁 식사 후에요. 하지만 먼저 당신의 새 고용인에 관해 이야기할 게 있어요. 그녀에 관한 뭔가 발견했나요? 최상원이 물었다. 그녀가 당신에게 자신에 대해 얼마나 말했는지 궁금해요. 유나가 대답했다. 특히 왜 그녀가 더 이상 제주도에서 교수로 일하지 않는지에 대해서요. 최상원은 당황했다. 그는 박신혜가 딸의 죽음 때문에 경력을 포기했다고 생각했다. 무슨 말이에요? 유나는 승리의 미소를 지었다. 그녀가 모든 것을 말하지 않은 것 같군요. 오늘 내가 알아낸 것에 대해 저녁 식사 후에 이야기해요. 당신이 그녀를 계속 신뢰할지 아니면 내 말을 들을지 결정할 수 있을 거예요. 그녀는 방을 나갔고 최상원은 불안한 마음으로 남겨졌다. 유나가 박신혜에 관해 무엇을 발견했을까? 그는 갑자기 그녀를 너무 쉽게 신뢰했던 것은 아닐지 의심이 들었다. 하지만 그는 즉시 그 생각을 떨쳐냈다. 박신혜가 수빈에게 가져다준 변화는 부정할 수 없었다. 그것만으로도 그녀는 그의 신뢰를 얻을 자격이 있었다. 저녁 식사 시간이 다가오자 최상원은 자신이 중대한 결정의 기로에 서 있다는 것을 느꼈다. 오늘 밤 그가 내리는 선택은 그와 수빈의 미래를 영원히 바꿀 것이다. 저녁 식사는 이상한 긴장감 속에서 진행되었다. 식탁에는 4명이 앉아 있었다. 최상원과 유나가 테이블 양쪽 끝에 앉았고 수빈과 박신혜는 맞은편에 앉아 있었다. 유나는 대부분 침묵을 지켰고 가끔 박신혜를 향해 의미심장한 시선을 보냈다. 박신혜는 평온을 유지하며 수빈이 음식을 먹는 것을 도왔다. 수빈은 평소와 달리 활기차게 하루 동안 배운 것들에 대해 이야기했다. 그녀는 허브의 향기, 음악 시간, 그리고 박신혜와 함께한 게임에 대해 신나게 설명했다. 최상원은 딸의 행복한 목소리에 기분이 좋아졌지만 동시에 유나가 박신혜에 대해 무엇을 발견했을지 걱정되었다. 식사가 끝나자 최상원은 박신혜에게 부탁했다. 스유도부리, 수빈을 침실로 데려다 주시겠어요? 저는 유나와 대화를 나누어야 합니다. 물론이죠, 박신혜가 대답했다. 그녀는 수빈의 손을 잡고 일어섰다. 가자, 수빈아. 오늘 잠들기 전에 제주도 전설 이야기를 들려줄게. 수빈은 기쁘게 미소 지었다. 용왕님 이야기요? 시내 아줌마가 어제 얘기해주기로 약속했어요. 맞아, 그 이야기야. 박신혜가 미소 지었다. 그녀는 최상원을 향해 고개를 끄덕였다. 좋은 밤 되세요, 회장님. 두 사람이 나가자 최상원과 유나는 단둘이 남았다. 유나는 와인잔을 들고 한 모금 마셨다. 그녀의 입술에는 차가운 미소가 떠올랐다. 놀랍지 않아요? 하루 만에 수빈이 얼마나 변했는지. 네, 최상원이 동의했다. 박신혜 씨가 정말 놀라운 영향을 미치고 있어요. 당신은 그녀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나요? 유나가 갑자기 물었다. 최상원은 깊은 숨을 내쉬었다. 그녀는 서울대학교에서 언어학 박사 학위를 받았고 특수교육 분야에서 저명한 교수였어요. 그녀의 딸 소율이 있었는데 뇌성마비와 자폐증을 가지고 태어났어요. 소율이 2년 전에 사망한 후 그녀는 경력을 중단했어요. 그게 다예요? 유나가 눈썹을 치켜 올렸다. 그녀가 당신에게 왜 제주도를 떠났는지 말했나요? 딸을 잃은 슬픔 때문이라고 생각했어요. 최상원이 대답했다. 유나는 작은 웃음을 터뜨렸다. 그렇다면 당신은 진실의 절반만 알고 있네요. 그녀는 가방에서 폴더를 꺼내 테이블 위에 놓았다. 오늘 내 친구가 좀 조사를 했어요. 그녀의 남편이 제주도 교육청에서 일하거든요. 최상원은 불편한 마음으로 폴더를 열었다. 그 안에는 신문기사 복사본과 몇 가지 공식 문서가 있었다. 첫 번째 기사는 유명 교수 횡령 혐의로 사직이라는 제목이 붙어 있었다. 그는 충격을 받으며 기사를 읽었다.
거기에는 박신혜가 딸의 치료비를 위해 연구기금을 유용했다는 주장이 있었다. 이건 최상원이 말을 잇지 못했다. 계속 읽어봐요. 유나가 재촉했다. 다음 문서는 제주대학교의 공식 성명이었다. 거기에는 박신혜가 사직했다는 내용과 함께 대학이 그녀에 대한 법적 조치를 취하지 않기로 결정했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이유는 인도주의적 고려였다. 마지막 페이지는 가장 충격적이었다. 그것은 2년 전 제주도 법원의 판결문 사본이었다. 박신혜는 모든 혐의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판결문은 그녀가 실제로 연구기금을 개인적으로 사용한 적이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가 있었음을 명시했다. 그러나 그녀의 평판은 이미 심각하게 손상되었고 그녀는 더 이상 제주도에서 일하기 어려워졌다. 무죄였군요. 초해상원이 마지막 페이지를 가리키며 말했다. 유나는 미소를 지었다. 기술적으로는 그래요. 하지만 연기 없이는 불이 없다고들 하죠. 그리고 우리가 알다시피 한국에서는 누군가 무죄를 선고받더라도 사회적 평판은 이미 파괴되는 경우가 많아요. 이것이 나에게 무엇을 말하려는 건가요? 초해상원이 직접적으로 물었다. 당신은 이 여자에게 우리 딸을 맡기려고 해요. 유나가 차분하게 말했다. 그녀는 최소한 재정적으로 의심스러운 판단을 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그녀가 당신에게 이 모든 것을 숨겼다는 거예요. 당신은 정말 그런 사람을 신뢰할 수 있나요? 초해상원은 침묵 속에서 생각했다. 그는 이 정보가 그에게 충격을 줄 것이라고 유나가 기대했다는 것을 알았다. 아마도 그가 박신혜를 해고하도록 설득하기에 충분할 거라고 생각했을 것이다. 하지만 그는 놀랍게도 그런 감정을 느끼지 않았다. 그녀가 무죄였어요. 그가 마침내 말했다. 그리고 그녀가 이것을 말하지 않은 이유를 이해할 수 있어요. 당신이 그녀를 즉시 고용했겠어요. 이런 과거가 있다는 것을 알았다면? 유나의 표정이 굳어졌다. 당신은 그녀를 계속 고용할 생각인가요? 이 모든 것을 알고도 나는 결과를 봐요. 최상원이 단호하게 말했다. 수빈은 몇 달 만에 가장 행복해 보여요. 그녀는 웃고 이야기하고 배우고 있어요. 박신혜 씨가 그녀에게 해로운 영향을 미친다면 즉시 그녀를 해고할 거예요. 하지만 지금까지는 그녀는 우리 딸에게 정확히 필요한 것을 주고 있어요. 유나는 분노로 얼굴이 붉어졌다. 당신은 내 말을 듣지 않고 있어요. 아니요, 당신의 말을 듣고 있어요. 최상원이 대답했다. 하지만 나는 또한 내 딸의 행복을 보고 있어요. 그리고 그것이 내게는 더 중요해요. 그렇다면 내 말도 좀 들어주세요. 유나가 갑자기 목소리를 부드럽게 바꾸었다. 나는 당신을 사랑해요, 상원. 그리고 나는 우리가 함께 행복한 가정을 이루길 원해요. 하지만 수빈이, 그녀는 특별한 관심이 필요해요. 우리 둘 다 그녀에게 그것을 줄 자격이 없어요. 무슨 말을 하려는 거예요? 최상원의 목소리가 차가워졌다. 유나는 깊은 숨을 들이마셨다. 도쿄에 새로운 시설이 있어요. 세계 최고의 시각장애인 학교예요. 그들은 수빈 같은 아이들을 위한 특별한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어요. 그녀는 거기서 훨씬 더 행복할 거예요. 최상원은 눈을 가늘게 떴다. 당신은 내가 내 딸을 버리길 원하는 건가요? 저에서 버리는 게 아니에요. 유나가 서둘러 말했다. 그녀에게 더 나은 삶을 주는 거예요. 우리는 매달 방문할 수 있고 그녀는 자신과 같은 아이들에 둘러싸여 있을 거예요. 최상원은 천천히 일어섰다. 그의 눈에는 분노가 번뜩였다. 당신이 그런 제안을 하다니 믿을 수 없네요. 이성적으로 생각해봐요. 유나가 애원했다. 우리 둘 다 바빠요. 수빈은 전문적인 돌봄이 필요해요. 그리고 당신과 내가, 우리는 우리만의 가족을 시작할 수 있어요. 정상적인 아이를 가질 수 있어요. 정상적인 아이요? 최상원이 반복했다. 그의 목소리는 얼음처럼 차가웠다. 뚱크원스맨은 사우, 내 딸은 완벽하게 정상이에요. 그녀는 단지 볼 수 없을 뿐이에요. 유나는 잠시 침묵했다. 그녀의 얼굴에는 계산된 표정이 있었다. 선택해야 해요, 상원. 나와 우리의 미래, 아니면 수빈과 과거예요. 최상원은 그녀를 바라보며 마음속으로 이미 결정을 내렸다. 이미 선택했어요, 유나. 내 딸이 항상 첫 번째예요. 유나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정말로 박신혜 같은 여자가 당신의 가정을 파괴하도록 놔둘 건가요? 그녀는 당신을 조종하고 있어요. 안 보여요. 이제 충분해요. 최상원이 단호하게 말했다. 당신이 내일 아침까지 짐을 싸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혼 절차를 시작할 거예요. 유나는 충격을 받은 듯했다. 그녀는 이것이 최상원의 반응이 될 거라고 예상하지 못했다. 당신은 후회하게 될 거예요. 그녀가 위협적으로 말했다. 그리고 그 여자가 누군지 진짜로 알게 되면
당신은 나에게 돌아올 거예요. 하지만 그때는 내가 당신을 다시 받아줄지 확실하지 않아요. 최상원은 차분하게 대답했다. 안녕히 가세요, 유나. 그녀는 화를 내며 방을 나갔다. 최상원은 창가로 걸어가 밤하늘을 바라보았다. 그는 무거운 짐이 어깨에서 내려간 것 같은 기분을 느꼈다. 그가 내린 결정이 쉽지는 않았지만 그것이 옳다는 것을 그는 알았다. 수빈을 위해 그리고 그 자신을 위해서도 최상원은 결정을 내린 후 이상할 정도로 평온함을 느꼈다. 그는 오랫동안 자신의 결혼 생활이 진정한 행복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유나는 그의 외로움을 채워주었을 뿐 그의 마음을 채워주지는 못했다. 더 중요한 것은 그녀는 결코 수빈을 진정으로 사랑하지 않았다는 점이었다. 그는 천천히 계단을 올라 수빈의 방으로 향했다. 문 앞에서 그는 박신혜의 목소리를 들었다. 그녀는 제주도의 용왕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었다. 최상원은 잠시 문 앞에 서서 이야기를 들었다. 용왕님의 딸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목소리를 가지고 있었어. 박신혜가 말했다. 그녀는 볼 수는 없었지만 그녀의 노래는 바다의 모든 생물들을 매혹시켰지. 저처럼요? 수빈이 물었다. 그래, 정확히 너처럼. 박신혜가 부드럽게 대답했다. 그녀는 자신의 다른 감각으로 세상을 경험했어. 그리고 그녀는 다른 어떤 공주보다도 더 특별했지. 최상원은 미소 지었다. 박신혜는 항상 수빈에게 희망과 자부심을 주는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그는 조용히 문을 열고 방 안으로 들어갔다. 이야기 끝나고 있어? 그가 물었다. 그럴까봐. 수빈이 반가워했다. 신의 아줌마가 제주도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었어요. 볼 수 없는 용왕님의 딸 이야기요. 들었어. 최상원이 딸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다. 재미있는 이야기 같은데 내일 더 들려줄게. 박신혜가 일어서며 말했다. 이제 잘 시간이야, 수빈아. 아줌마, 수빈이 박신혜의 손을 잡았다. 내일 아침에 일어나면 여기 있을 거죠? 박신혜는 최상원과 눈을 마주쳤다. 그녀의 눈에는 질문이 있었다. 그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내일 아침에 여기 있을 거야. 박신혜가 확신을 담아 대답했다. 수빈이 잠든 후 최상원은 박신혜를 복도로 불러냈다. 할 이야기가 있어요. 그들은 1층 서재로 내려갔다. 최상원은 문을 닫고 깊은 숨을 들이마셨다. 예성왈드, 유나와 나는 헤어지기로 했어요. 그녀는 내일 아침에 떠날 거예요. 박신혜의 눈이 커졌다. 정말요? 무슨 일이? 그녀는 수빈을 특수학교에 보내고 싶어 했어요. 최상원이 말을 끊었다. 사실상 그녀를 우리 삶에서 제거하려고 했죠. 박신혜는 침묵했지만 그녀의 눈에는 놀라움이 없었다. 그녀는 이미 유나의 의도를 알고 있었다. 그리고 당신에 관해서 최상원이 계속했다. 유나가 제주도에서 있었던 일에 대해 말해줬어요. 박신혜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그럴 줄 알았어요. 제가 설명할게요. 필요 없어요. 최상원이 손을 들어 그녀를 멈추게 했다. 저는 법원이 당신을 무죄로 판결했다는 것을 알아요. 그리고 솔직히 말해서 그것은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것은 당신이 수빈에게 미치는 영향이에요. 그리고 그것은 기적적이에요. 박신혜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정말 고맙습니다, 회장님. 하지만 그래도 진실을 알아야 해요. 들을게요. 최상원이 말했다. 제 딸 소율이는 비싼 실험적 치료가 필요했어요. 박신혜가 시작했다. 보험에서 커버되지 않는 치료였죠. 제가 연구 자금을 개인적으로 사용한 적은 없어요. 하지만 제 연구의 일부를 소율의 상태와 관련된 주제로 바꿨어요. 그것은 학문적으로 유효했지만 일부 동료들은 그것이 이해 충돌이라고 생각했죠. 그리고 그들이 당신을 고발했군요. 최상원이 말을 마무리했다. 전에 조사 후에 저는 무죄로 판명됐지만 저의 평판은 이미 손상되었어요. 제주도는 작은 공동체이고 소문은 빨리 퍼지죠. 소율이가 죽은 후 저는 모든 것을 뒤로 하고 새로운 삶을 시작하고 싶었어요. 최상원은 그녀의 이야기를 들으며 깊은 공감을 느꼈다. 그도 혜진의 죽음 후에 같은 충동을 느꼈었다. 모든 것을 버리고 다시 시작하고 싶은 욕망. 하지만 그는 수빈 때문에 그럴 수 없었다. 당신이 우리 집에 온 진짜 이유가 궁금해요. 최상원이 물었다. 유나의 계획을 막기 위해서였나요?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나요? 박신혜는 잠시 생각했다. 처음에는 그랬어요. 저는 수빈을 보호하고 싶었어요. 하지만 그녀를 만난 후에는 저는 제 자신을 다시 찾은 것 같았어요. 소율이가 죽은 후 저는 제 인생의 목적을 잃었어요. 하지만 수빈은 제게 새로운 목적을 주었어요. 최상원은 고개를 끄덕였다. 우리 둘 다 새로운 시작이 필요한 것 같군요. 네, 박신혜가 미소 지었다. 수빈을 위해, 그리고 우리 자신을 위해서요.
그들의 눈이 마주쳤고 그 순간 서로에 대한 이해와 존중이 깊어졌다. 두 사람 모두 상실을 경험했고 두 사람 모두 그 고통에서 벗어나기 위해 노력하고 있었다. 그리고 이제 그들은 수빈을 위해 그리고 어쩌면 서로를 위해 함께 일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되었다. 다음 날 아침 최상원은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다. 그는 유나가 이미 짐을 싸고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하지만 그가 침실로 돌아갔을 때 유나의 모습은 없었다. 그녀의 옷장은 여전히 가득 차 있었고 화장대에는 그녀의 화장품들이 그대로 놓여 있었다. 이상한 예감이 그를 덮쳤다. 유나는 그렇게 쉽게 물러서는 타입이 아니었다. 그는 급히 수빈의 방으로 달려갔다. 문을 열자마자 그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수빈은 침대에서 평화롭게 자고 있었다. 그는 조용히 문을 닫고 아래층으로 내려갔다. 부엌에서 그는 박신혜를 발견했다. 그녀는 이미 아침 식사를 준비하고 있었다. 좋은 아침이에요, 회장님. 그녀가 인사했다. 일찍 일어나셨네요. 유나를 보셨어요? 최상원이 물었다. 아니요, 오늘 아침에는 못 봤어요. 박신혜가 대답했다. 무슨 일이에요? 네, 그녀가 침실에 없어요. 최상원이 설명했다. 짐도 싸지 않았고요. 박신혜의 표정이 걱정스러워졌다. 그녀가 마음을 바꿨을까요? 그렇지 않을 것 같아요. 최상원이 말했다. 유나는 쉽게 포기하지 않아요. 그 순간 현관벨이 울렸다. 최상원과 박신혜는 서로를 쳐다보았다. 아침 일찍 누가 왔을까? 최상원이 문을 열었을 때 그는 두 명의 경찰관이 서 있는 것을 보고 놀랐다. 최상원 씨신가요? 한 경찰관이 물었다. 네, 맞습니다. 최상원이 긴장하며 대답했다. 무슨 일이신가요? 박신혜 씨가 여기 계신가요? 다른 경찰관이 물었다. 네, 최상원이 말했다. 그의 가슴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다. 무슨 일이 있었나요? 최유나 씨가 신고했습니다. 첫 번째 경찰관이 설명했다. 그녀는 박신혜 씨가 당신의 딸을 납치하려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뭐라고요? 최상원이 충격을 받아 말했다. 나치몬,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박신혜 씨는 제 딸의 교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이 주장을 조사해야 합니다. 경찰관이 말했다. 박신혜 씨와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박신혜가 현관으로 나왔다. 그녀의 얼굴은 창백했지만 침착함을 유지했다. 제가 박신혜입니다. 그녀가 말했다. 제가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유나가 이런 짓을 하다니 믿을 수 없어요. 최상원이 분노를 참으며 말했다. 그녀는 어디 있나요? 그녀는 경찰서에 있습니다. 경찰관이 대답했다. 공식적으로 진술을 하고 있어요. 그 순간 수빈의 목소리가 계단 위에서 들렸다. 아빠? 무슨 일이에요? 왜 사람들이 이렇게 많아요? 모든 사람의 시선이 계단 위로 향했다. 수빈은 잠옷차림으로 계단 맨 위에 서 있었다. 그녀의 얼굴에는 불안함이 가득했다. 괜찮아, 수빈아, 최상원이 부드럽게 말했다. 그냥 몇 가지 오해가 있었을 뿐이야. 곧 해결될 거야. 유나 이모가 또 무슨 짓을 한 거예요? 수빈이 물었다. 그녀의 직감은 놀라울 정도로 정확했다. 경찰관들은 서로 시선을 교환했다. 그들은 분명 상황이 유나가 묘사한 것과는 다르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했다. 경찰관 아저씨들, 수빈이 갑자기 말했다. 신의 아줌마는 나쁜 사람이 아니에요. 그녀는 제게 노래하는 법을 가르쳐주고 정원의 식물에 대해 알려주고 피아노 치는 법을 가르쳐주세요. 유나 이모는 제가 하는 모든 것을 싫어해요. 그녀는 제가 여기 없었으면 좋겠대요. 최상원은 딸의 솔직함에 놀랐다. 수빈은 결코 이렇게 자신의 감정을 직접적으로 표현한 적이 없었다. 경찰관 중 한 명이 수빈에게 다가갔다. 안녕, 수빈아. 난 김경찰이야. 혹시 나에게 더 말해줄 수 있을까? 신의 선생님이 너에게 어떻게 대해주시는지. 신의 아줌마는 제가 특별하다고 말해줘요. 수빈이 대답했다. 그녀는 제가 슈퍼파워를 가지고 있다고 해요. 제 코가 특별하대요. 그리고 제 귀도요. 그녀는 제가 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해 이야기해요. 할 수 없는 것들이 아니라. 경찰관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동료를 향해 의미심장한 시선을 보냈다. 알겠어, 수빈아. 고마워, 최 선생님. 다른 경찰관이 박신혜에게 말했다. 저희가 조사를 완료하기 위해 몇 가지 질문을 더 드려야 합니다. 하지만 현재로서는 최유나 씨의 주장이 근거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이죠, 박신혜가 대답했다.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도와드리겠습니다. 최상원은 깊은 안도감을 느꼈다. 유나의 마지막 수단이 실패했다. 그녀는 박신혜를 제거하고 자신의 위치를 유지하려고 했지만 계획이 역효과를 냈다.
그는 이제 윤아가 더 이상 그들의 삶에 해를 끼칠 수 없도록 법적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것을 알았다. 수빈아, 최상원이 계단을 올라가며 말했다. 이스키테노바트. 아침 준비하자. 오늘은 특별한 날이 될 거야. 어떤 특별한 날이요? 수빈이 물었다. 최상원은 딸을 품에 안았다. 새로운 시작의 날이야. 경찰관들이 떠난 후 집에는 이상한 평화가 찾아왔다. 윤아의 거짓 고소는 오히려 그들에게 유리하게 작용했다. 경찰관들은 수빈의 증언과 최상원의 설명을 듣고 윤아의 주장이 근거 없음을 확인했다. 그들은 윤에게 경고를 주고 그녀를 풀어주었지만 최상원은 이미 변호사에게 연락해 접근 금지 명령을 신청하기로 했다. 이제 어떻게 될까요? 박신혜가 아침 식사 테이블에서 물었다. 수빈은 잠시 자신의 방으로 올라가 옷을 갈아입고 있었다. 윤아는 더 이상 문제를 일으키지 않을 거예요. 최상원이 확신을 담아 말했다. 그리고 이혼 절차는 빠르게 진행될 겁니다. 윤에게 매우 관대한 합의안을 제안할 테니까요. 그녀가 받아들일까요? 그럴 겁니다. 윤아는 실용적인 사람이에요. 그녀는 자신이 이길 수 없는 싸움이라는 것을 알아요. 박신혜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수빈은요? 수빈은 최상원이 잠시 생각했다. 그녀는 당신과 함께 계속 배울 거예요. 당신이 그녀의 선생님으로 남아주신다면요. 물론이죠. 박신혜가 웃었다. 저는 어디에도 가지 않을 겁니다. 그때 수빈이 계단을 내려왔다. 그녀는 스스로 옷을 입었고 머리도 단정하게 빗어 넘겼다. 그녀의 얼굴에는 자신감이 넘쳤다. 아빠 신혜 아줌마. 그녀가 부엌에 들어서며 말했다. 저 잘 보여요? 완벽해. 수빈아. 박신혜가 대답했다. 네가 스스로 준비했구나. 네. 수빈이 자랑스럽게 말했다. 신혜 아줌마가 어제 옷장을 정리하는 법을 가르쳐 줬어요. 각 옷마다 다른 질감의 태그를 달았거든요. 그래서 어떤 옷인지 만져보면 알 수 있어요. 정말 대단하구나. 최상원이 감탄했다. 그는 박신혜를 향해 고마운 시선을 보냈다. 그녀는 항상 수빈의 독립성을 키워주기 위한 창의적인 방법을 찾았다. 아빠, 오늘은 무엇을 할 거예요? 수빈이 물었다. 특별한 날이라고 하셨잖아요. 최상권은 미소 지었다. 오늘은 네가 하고 싶은 것을 해도 좋아. 우리는 하루 종일 너를 위한 시간을 가질 거야. 정말요? 수빈의 얼굴이 밝아졌다. 그럼 저는 피아노를 더 배우고 싶어요. 그리고 정원에서 더 많은 식물들을 알아보고 싶어요. 그래. 최상원이 대답했다. 그리고 난 내게 줄 특별한 선물이 있어. 선물이요? 수빈이 호기심에 찬 목소리로 물었다. 최상원은 서랍에서 작은 상자를 꺼냈다. 이건 엄마가 너에게 주려고 했던 거야. 하지만 난 네가 준비될 때까지 기다리고 있었어. 그는 상자를 열었다. 안에는 작은 은목걸이가 있었다. 목걸이에는 반달 모양의 펜던트가 달려 있었다. 이건 너의 엄마가 항상 달고 다니던 목걸이야. 최상원이 설명했다. 그녀는 네가 9살이 되면 이것을 너에게 주고 싶어 했어. 그래서 지금 내게 주는 거야. 엄마의 목걸이요? 수빈이 감동한 목소리로 물었다. 그녀의 손가락이 조심스럽게 펜던트를 만졌다. 어떻게 생겼어요? 그건 반달 모양이야. 박신혜가 부드럽게 설명했다. 은으로 만들어졌고 가장자리에는 작은 별들이 새겨져 있어. 수빈은 눈물을 글썽겼다. 엄마가 그리워요. 나도 그래. 최상원이 딸을 품에 안으며 말했다. 하지만 엄마는 항상 우리와 함께 있어. 우리 마음속에, 그리고 우리가 하는 모든 일에. 그들은 잠시 침묵 속에 서로를 안았다. 그때 박신혜가 조용히 일어났다. 저는 두 분에게 시간을 드릴게요. 아니요, 가지 마세요. 수빈이 급히 말했다. 신혜 아줌마도 우리 가족이에요. 박신혜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정말 그렇게 생각하니, 수빈아? 네, 수빈이 단호하게 대답했다. 가족은 항상 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래요. 가족은 서로 사랑하고 보살피는 사람들이라고 아줌마가 그랬잖아요. 박신혜는 수빈에게 다가가 그녀의 손을 잡았다. 고마워, 수빈아. 최상원은 그들을 지켜보며 마음속에서 따뜻함이 번지는 것을 느꼈다. 그는 오랫동안 자신의 가정이 깨졌다고 느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 그는 마침내 진정한 가족을 다시 찾았다는 것을 깨달았다. 우리 함께 정원에 가볼까? 그가 제안했다. 오늘은 날씨가 정말 좋은 것 같아. 네, 수빈이 기쁘게 대답했다. 그녀는 한 손으로 아버지의 손을, 다른 손으로 박신혜의 손을 잡았다. 그들이 정원으로 나갈 때 최상원은 오랜만에 진정한 행복을 느꼈다. 그는 아직도 갈 길이 멀다는 것을 알았다. 윤아와의 이혼, 수빈의 교육, 그리고 그들의 새로운 가족 구성에 대한 조정까지.
하지만 그는 이제 희망을 가지고 있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그가 필요로 하는 모든 것이었다. 4년 후 최상원은 서울예술고등학교 강당에 앉아 무대를 바라보고 있었다. 그의 마음은 자부심과 감동으로 가득 찼다. 무대 위에는 13살의 수빈이 그랜드 피아노 앞에 앉아 있었다. 그녀는 이제 어린 소녀가 아니라 우아한 젊은 음악가로 성장해 있었다. 다음은 최수빈 학생의 쇼팽 녹턴 20번 연주입니다. 사회자가 발표했다. 관객들이 조용해진 가운데 수빈의 손가락이 피아노 건반 위로 우아하게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녀의 연주는 완벽했다. 기술적인 정확함뿐만 아니라 그녀만의 감성이 담겨 있었다. 최상원은 자신의 딸이 얼마나 멀리 왔는지 경탄했다. 4년 전 그 운명적인 날 이후 많은 것이 변했다. 유나와의 이혼은 예상보다 빨리 마무리되었다. 그녀는 최상원의 관대한 합의안을 받아들였고 이제 미국에서 새 삶을 시작했다. 그녀는 다시 연락하지 않았고 수빈도 더 이상 그녀에 대해 묻지 않았다. 박신혜는 수빈의 개인 교사로 남았다. 그녀의 지도 아래 수빈은 놀라운 발전을 이루었다. 그녀는 점자를 완벽하게 마스터했고 피아노 연주에서는 특별한 재능을 보였다. 그녀는 또한 다른 시각장애 아이들을 위한 동료, 멘토링 프로그램에 참여하기 시작했다. 최상원과 박신혜의 관계도 발전했다. 처음에는 고용주와 직원으로 시작했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그들의 우정은 깊어졌다. 그리고 2년 전 그들은 조용한 결혼식을 올렸다. 수빈은 가장 행복한 축하객이었다. 수빈의 연주가 끝나자 관객들은 열렬한 박수를 보냈다. 그녀는 우아하게 고개를 숙여 인사했다. 최상원은 그녀가 무대에서 내려오는 것을 도우려고 일어섰지만 그럴 필요가 없었다. 수빈은 이제 자신의 길을 완벽하게 찾을 수 있었다. 아빠, 수빈이 그를 발견하고 외쳤다. 어땠어요? 환상적이었어, 수빈아. 최상원이 딸을 꼭 안으며 대답했다. 네 엄마가 너를 볼 수 있다면 얼마나 자랑스러워했을까. 엄마는 보고 있어요. 수빈이 자신 있게 말했다. 저는 그걸 느낄 수 있어요. 그래, 그럴 거야. 최상원이 동의했다. 그는 딸의 확신에 감동했다. 수빈은 항상 그를 놀라게 했다. 신의 엄마는 어디 있어요? 수빈이 물었다. 여기 있어, 수빈아. 박신혜의 목소리가 들렸다. 그녀는 큰 꽃다발을 들고 다가왔다. 내 연주는 정말 아름다웠어. 내가 들어본 최고의 녹턴이었어. 수빈은 행복하게 미소 지었다. 정말요? 중간에 실수한 부분이 있었는데 아무도 알아차리지 못했어. 박신혜가 딸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다. 완벽했어. 우리 집에 가서 축하할까? 최상원이 제안했다. 김 여사가 네가 좋아하는 요리를 모두 준비해 놓았대. 떡볶이도요? 수빈이 기대에 찬 목소리로 물었다. 물론이지. 최상원이 웃으며 대답했다. 오늘은 내 날이니까 뭐든지 다 있어. 그들이 주차장으로 걸어가는 동안 최상원은 자신의 인생이 얼마나 변했는지 생각했다. 혜진의 죽음 후 그는 자신과 수빈이 다시 행복할 수 있을 거라고 결코 믿지 않았다. 하지만 지금 그들은 새로운 가족이 되었다. 상처는 여전히 있었지만 그것은 이제 그들을 더 강하게 만들었다. 아빠, 수빈이 갑자기 물었다. 제가 국제 콩쿠르에 참가해도 될까요? 최상원은 놀라움에 박신혜를 바라보았다. 그녀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정우석 선생님이 추천하셨어요. 그녀가 설명했다. 수빈이 충분히 준비되었다고 생각하시대요. 정말 그렇게 생각하니? 최상원이 딸에게 물었다. 네, 수빈이 자신감 있게 대답했다. 전 할 수 있어요. 신의 엄마가 항상 말씀하시잖아요. 우리가 스스로에게 한계를 두지 않는다면 우리는 무엇이든 할 수 있다고요. 최상원은 감동으로 목이 메었다. 그는 한때 수빈의 미래에 대해 너무 걱정했었다. 그녀가 어떻게 세상에서 살아갈 수 있을지, 그녀가 독립적으로 될 수 있을지 의문이었다. 하지만 지금 그의 딸은 그 어느 때보다 강하고 자신감이 있었다. 그래, 할 수 있어. 최상원이 말했다. 네오는 무엇이든 할 수 있어, 수빈아. 차에 탑승하면서 박신혜는 최상원의 손을 부드럽게 잡았다. 그들의 눈이 마주쳤고 말없는 이해가 오갔다. 그들은 모두 어두운 시간을 겪었지만 서로를 통해 빛을 찾았다. 그리고 그 빛의 중심에는 수빈이 있었다. 한때는 문제로 여겨졌던 소녀가 이제는 그들의 가장 큰 기쁨이자 자부심의 원천이 되었다. 차가 출발하면서 최상원은 미래를 생각했다. 그는 더 이상 두렵지 않았다. 그는 이제 그들 앞에 놓인 어떤 도전도 함께 극복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았다. 그들은 가족이었다.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는 진정한 가족. 집에 가자.
그가 말했다. 우리 함께